문학을 공부하는 방송 문학정독의 무수비입니다. 네, 파우스트입니다. 네, 저희는 문학동네의 젊은 작가상 수상 작품집 2018년 제9회 읽고 있고요. 이번 시간에는 박상영 작가님의 알려지지 않은 예술가의 눈물과 자이툰 파스타라는 단편 소설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우스트님은 이 소설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은 뭐 매우 길어서 마음에 들었고요. 그리고 약간 퀴어한 이런 얘기를 많이 이제 해서 뭐 이런 세계를 많이 소설적으로 드러내는 게 세계를 풍부하게 하는 힘인 것 같습니다. 예, 이게 분량이 특히 이제 이거는 이제 박상영 작가님의 특징인 것 같은데, 저희가 공교롭게도 우연히도 이 오늘 그 두 편의 단편을 다루는데 둘 다 박상영 작가님 소설이에요. 2018년에도 이분이 상을 타셨고 2019년 제10회에서는 무려 대상을 타셨습니다. 아, 놀라워요. 근데 저는 대상을 받을 만 했다고 생각하고, 딱 지금 이 시기에 2018년 19년 뿐만 아니라 뭐 지금까지도 이 시기에 딱 적절한 퀴어 담론이죠. 퀴어 소설. 이분은 일관성이 있어요. 딱 나는 동성애 소설 쓰겠다, 이런 어떤 포부, 자신감, 이런 것들이 보이고. 근데 이게 써야만 하는 소설, 쓰고 싶은 소설이 이렇게 나눠진다고 전에도 이제 얘기했었죠, 우리가. 근데 이분은, 박상영 작가님은 써야만 하는 소설을 썼는데 이게 또 쓰고 싶은 소설이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둘이 같이 가는 거죠. 이분한테는 너무 잘 썼어요. 또 특히 이제 뭐 퀴어 소설을 어떻게 써야 하는가. 저도 이 동성애를 누군가는 다뤄줬으면 좋겠다, 이 소설판에서. 이런 것들을 꽤 오랫동안 품고 있었는데, 박사영 작가님은 어떤 모범 답안을 보여주시는 것 같은, 퀴어 소설 이렇게 쓰면 돼, 이런 걸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에 이제 많은 이 심사위원들, 뭐 평론가님들이나 소설가님들도 다 응답을 하신 것 같고, 대상을 받을 정도면 퀴어 소설 이렇게 쓰면 돼, 그거 인정해 주신 거죠, 공식적으로. 정말 잘 쓰셨고. 근데 그거를 이제 좀 이번 시간에 어떤 부분이 좋았는지, 그 저는 좋았던 부분들을 좀 많이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이렇게 쓰면 되는구나. 저는 동성애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소설을 쓰는 게 너무 어렵거든요. 근데 저는 뭐 실제 박상현 작가님이 뭐 동성애자신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뭐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그 어떤 퀴어적인 그런 감수성이 있으시다. 그게 중요하죠. 내가 뭐 장애인을 만약에 소설의 등장인물로 내세운다 그럴 때, 내가 장애인이 아닐지라도 장애인적인 감수성을 갖고 쓰는 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마치 장애인인 것처럼 거기에 빙의해서 쓰는 거죠. 이 딱 박사현 작가님 소설 보면은 이분은 진짜 퀴어이신가? 게이이신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탁월하게 그냥 자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슬슬 일기 쓰듯이 자기 얘기를 풀어내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너무 잘 쓰셨다. 이게 이제 저의 전반적인 평가고요.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려지지 않은 예술가의 눈물과 자이툰 파스타. 특히 이번 소설은 또 제목도 길어요. 분량도 거의 100쪽 가까이 됩니다. 뭐 저 해설과 작가 노트를 빼면은 249쪽에서 318쪽이긴 한데 거의 한 7-80쪽 분량이죠. 70쪽 가까이 되는 분량이고, 이후에 달을 그 우럭한 점 우주의 맛도 거의 한 80쪽 가까이 되는 소설이에요. 보통 이제 한 단편 소설이 30쪽, 30쪽 정도 되더라고요. 30 많으면 40쪽. 근데 그 보통 단편의 한 2배 정도 분량을 쓰시는 거죠. 근데 이 분량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좀 이따가도. 저는 길다고 생각 안 해요. 봤는데 모든 문장이 다 필요했고 지루하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근데 박상현 작가님은 문장을 정말 탁월하게 잘 쓰십니다. 중간중간에 유머와 위트도 있고요. 저는 이 소설을 읽으면서 이번에 실제 오프라인에서 만나도
진짜 재밌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람 자체가 유쾌한 거죠. 그런 사람 있잖아요. 만나면은 그 농담도 잘하고 근데 마냥 웃기기만 한 게 아니라 어떤 삶의 진리나 어떤 깊이까지 갖추고 있어. 조언을 들을 수도 있는 그런 형? 친한 형 같은 느낌? 실제 그런 것 같아요. 여기 너무 잘 쓰셔서 '나도 이렇게 쓰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어. "오늘도 나의 일상은 평소와 다름없이 고요하고 지루하게 흘러가고 있었다. 나는 종로에 다 쓰러져가는 퀴어 영화 전문 제작사 사무실에 앉아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를 돌아다니며 검색창에 잠든 근육 청년 탐하기를 쳐넣었다. 기사에 70만 1045번 게시글이 저희 제작사의 작품 잠든 근육 청년 탐하기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어 삭제 요청드립니다. 해당 영화는 요즘 내가 담당하고 있는 작품이며 실은 작품이라고 부르기도 힘든 정도의 제목 그대로 훈훈하게 생긴 청년이 섹스를 하는 것이 전부인 동영상이다. 제작 단계에서부터 사용되었던 잠든 근육 청년 따먹기라는 주제의식을 명확히 내포한 제목은 영상물 등급위원회의 반려로 인해 잠든 근육 청년 탐하기로 수정되었고 옆집 남자 같은 주연 배우의 수수한 외모 덕분인지 게이들을 타깃으로 하는 불법 파일 공유 사이트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종로의 사무실에 앉아 곰팡내를 맡으며 저작권을 침해한 파일을 적발해내는 일이 내 오후 일과가 되어버린 지 오래였다. 내가 이러려고 죽도록 공부하고 돈 벌어 영화과를 나왔나. 자괴감이 들었던 시절은 옛적이 지나가 버렸고 제때 월급이 나오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경지에 이르게 되었을 땐 내 나이 30을 훌쩍 넘겨버린 티였다. 오후 3시 뜻밖의 전화가 걸려왔다. 박미자 과장. 미자는 목소리가 크고 직설적인 성격 탓에 비슷한 성정을 가진 나와 대학 생활 내내 싸웠고 그러다 친해져 내 졸업 작품이자 첫 번째 장편 영화의 프로듀서를 맡기까지 했다. 그녀는 해당 작품이 완성될 때쯤 정말 더럽고 치사해. 너랑은 더 이상은 못 해먹겠다고 선언하며 기세 좋게 나를 버리고 대기업 멀티플렉스 체인에 입사했다. 불도저 같은 성격 덕분인지 그 후로 고속 승진을 거듭해 다양성 영화 사업부의 최연소 과장이 되었다. 내게는 몇 남지 않은 영화계 인맥이자 술친구이기도 했다. 핸드폰 너머의 박미자는 특유의 빠르고 부정확한 말투로 자신의 용건을 늘어놓았다. 저 인물 묘사에서 전 이 부분이 참 좋았어요. 실제로 빠르고 부정확한 말투로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만히 보면 말은 빠르게 하는데 뭔 말하지 좀 뭔가 혀가 짧은지 잘 들리지가 않아.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대충 발음 얼버무려 가지고 막 빨리빨리 말하는 사람. 요거 너무 좋았고 이 중간중간 이렇게 빵빵 터지는 게 그 재밌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분 글 읽다 보면은. 관객 수가 적어 골칫거리로 전락한 신도시 피해 지점을 살리기 위한 부흥책으로 영화감독 K의 20주기 회고전이 열린다. 생전에 크게 주목받지 못했던 K는 시대를 앞서간 촬영 기법과 모던한 인물 묘사로 최근 영화평론가들 사이에서 재평가받고 있다. 오늘은 감독의 대표작 연인을 상영한 후 GV 행사가 예정되어 있다. 메인 게스트는 힙스터 영화감독 다니엘 오, 모더레이터로 섭외되었던 영화평론가가 행사 5시간 전 급체를 핑계로 펑크를 내버리자 박미자는 자신의 가장 만만한 친구이자 예술계 종사자이기도 한 나를 떠올렸다고 했다. 사람 살리는 셈 치고 제발 와주라. 싫어 내가 뭐라고 거기에 나가. 너 영화감독 영화제 본선에도 진출한 6년 전 처음이자 마지막 장편 영화를 끝으로 영화계에서 완벽히 묻혀버린 내가 영화감독이라고? 우리 미자가 많이 급했구나. 헛소리 하지 마. 안 돼. 나 K 감독 영화 한 번도 본 적 없단 말이야. 영화에 와서 보면 되지. 질문지는 내가 대충 만들어 놓을게. 너는 그냥 평소처럼 아무 말이나 떠들면 돼. 너 내가 오 감독 얼마나 싫어하는지 알잖아. 나 못 가. 알아. 당연히 알지. 그러니까 이렇게 부탁하는 거야. 제발. 내 영화를 찍을 때 서류를 꾸며 영준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해준 것도 전국 각지의 온갖 독립영화제에 내 작품을 출품해 준 것도 모두 미자였다. 주저하는 기미를 눈치챈 미자가 외쳤다. 공짜 관람권 줄게 20장. 30장. 그래 공짜표 30장에 뒤풀이까지 책임질게 부탁이야. 알았어 언제까지 가면 돼? 7시에 상영 시작이니까 조금만 일찍 와. 올 때 친구들 좀 데려오고 자리 텅텅 비어서 행사 망하게 생겼어. 여기까지가 첫 번째 단락이었죠.
제가 그 밑줄을 다 치는 바람에 다 읽어버렸어요. 제가 좋다고 생각했던 문장에 다 쳤는데, 자, 여기까지가 인트로입니다. 인트로고, 나라는 사람, 박상현 작가님의 소설은 나가 주인공이에요. 이 나는 당연히 퀴어이고요. 뒤에 그게 밝혀지지만 정체성이. 그래서 이분은 이제 영화 감독을 한때 했었는데 지금 그냥 별 볼 일 없이 살고 있죠. 잠든 근육 청년 탐하기의 저작권을 찾고 있다 검색창에 이런 삶을 살고 있고, 옛날 친구였던 박미자가 연락이 와서 좀 와주라 지부의 행사에, 이런 상황입니다. 자, 궁금한 게 파우스트님은 이 박상영 작가님의 이 문체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장이랄까요? 일단은 여기까지는 문체는 괜찮은데요. 그냥 제 개인적으로 문체는 괜찮고, 그리고 이야기를 서사를 끌고 나가는 어떤 굉장히 이제 좀 과감한 방식. 근데 이게 또 그렇게 과감하진 않은데 사실 여기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오브제가 과감한 거지 이것 자체는 과감하진 않거든요. 근데 여기까지는 저도 이제 오케이 하고, 이제 어느 정도 문체는 괜찮은데요. 아마 뭐 뒤에 가면 갈수록 뭔가 좀 제가 개인적으로 조금 불편한 게 조금 있긴 했는데 그거는 뭐 그냥 뭐 이따가 이제 또 글을 읽으면서 얘기를 해보면 좋겠고요. 여기까지는 사실 다시 읽어도 재밌고, 확실히 이제 인물 표현이나 이런 재담 있는 어떤 말 표현을 아주 이제 깔끔하게 잘 하고 있어.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버릴 문장이 안 보일 정도로 그냥 깔끔하게 인물 묘사라든지 그게 진짜 생생해요. 이 박상현 작가님의 소설은 정말 그 인물 묘사가, 이건 뭐 평론가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생생해요. 진짜 있는 사람 같아. 아까 빠르고 부정확한 말투의 박미자 라든지, 그리고 박미자가 나를 보고 얘기하죠. 야, 그냥 평소처럼 아무 말이나 떠들면 돼. 뭐 이런 식으로. 진짜 친구 같은 느낌. 이게 어떤 이질감이라 뭐 이게 뭐 어떤 문장을 막 이렇게 막 썼다는 느낌이 아니라 그냥 술술 읽히면서 전개나 흐름도 술술 읽혀요. 재밌고 읽으면서 또 재밌어요, 이분 소설이. 근데 또 제가 또 깜짝 좋은 게 이제 우리의 의견이 갈리잖아요. 제가 중간에도 물어봤었어요, 카톡으로. 나는 이 소설이 너무 좋다. 박사영 작가님 너무 좋다. 근데 또 파우스님은 좀 아니다. 이제 이런 류의 말씀하셨죠. 그게 좀 반갑더라고요. 왜냐면 뭐 어떤 소설에 대해서 뭐 둘의 의견이 일치할 수 있죠. 둘 다 좋을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갈리면 또 갈리는 대로 어떻게 보면 양극단의 의견이잖아요. 나는 이게 좋은데 또 똑같은 소설을 보고 나는 좋은데 또 다른 사람은 또 안 좋다 그러니까 도대체 어떤 점이 안 좋지? 내가 안 좋다는 건 내가 못 본 어떤 지점을 봤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되게 기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따가도 한번 디테일하게 한번 그거를 잘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맞다. 네. 제가 사실은 또 그 얘기로 덧붙여서요. 예. 사실 뭐 제가 좋아하는 소설류가 있고, 그죠. 그리고 사실 그 포크너 쪽은 별로 제가 안 좋아해요. 그리고 카버도 사실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레이먼드 카버. 예전에 읽어봤을 때도 처음에는 이게 왜 좋지? 막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아무튼 이게 뭐 개인 취향이다 보니까 취향이죠 뭐. 그렇게 낚일 수 있죠. 그리고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취향인데 저도 물론 취향이 있어요. 영화도 좋아하는 장르가 있고 소설도 점점 저의 취향을 찾아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읽다 보면서.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지금 뭐 유튜브나 팟캐스트이긴 하지만 문학 평론, 문학 비평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나의 감상을
남에게 설득시키는 나의 주관을 객관적으로 설득시키는 것이 평론이라고 전 나름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그런 것들은 인제 서로가 서로를 설득하는 과정인 거죠. 음. 저는 인제 실제 방송하면서 파우스트님 얘기 듣고 그래서 어떤 소설은 별로였다가 좋아진 소설도 있고 또 되게 좋았다가 알고 보니까 좀 별로네 이렇게 서로의 이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서로가 말을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그런 과정이 전 되게 놀랍고 그래서 방송을 또 하는 거죠. 자 평론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계속 가 보면 어 멀티플렉스 P 지점의 건물 앞에 서자 왕샤가 손을 흔드는 모습이 보였다. 이 왕샤라는 이 사람 인물이 나와 인제 연인이 되는 그런 사람인 거죠. 그는 언제나처럼 딱 붙는 트레이닝복 바지에 민소매 티셔츠 차림이었다. 아마도 필라테스를 하다 온 것 같았다. 내 갑작스런 영화 초대에 응해 준 친구는 왕샤뿐이었다. 이름 특이하죠, 왕샤. 1년 전 갑자기 항공사 승무원이 되겠다고 잘 다니던 농협을 때려치운 뒤로는 쭉 놀고 있는 거였다. 승무원 아카데미와 외국어 학원을 전전하며 외항사 입사를 준비했으나 30대 중반의 나이 때문인지 번번이 미끄러졌고 최근에는 중독에 가까울 정도로 필라테스에 빠져들어 하루 종일 필라테스 센터에서 살았다. "와줘서 고마워. 근데 너 왜 이렇게 얼굴이 내렸냐?" "응, 요즘 카타르 항공 준비하느라 살 빼고 있어. 거긴 좀 샤프한 걸 선호한대." 왕샤가 시계를 보더니 내 손을 잡았다. 내 손을 잡았다. 이때부터 저는 이게 처음 봤을 때는 모르잖아요, 퀴어인지. 내 손을 갑자기 손을 잡았다. 늦었다. 우리는 상영관을 향해 달렸다. 박미자의 우려와는 달리 영화관은 만석이었다. 힙스터 오감독과 연문설이 있었던 남성 아이돌의 팬들이 상영 직전에 단체로 표를 구매한 것 같다고 미자가 귀띔해줬다. 6년 전 인권영화제 때 이후로 처음 보는 것이었다. 당시 최종까지 경험해버렸던 내 작품을 제치고 오감독의 영화가 작품상을 수상했었다. 이 오감독은 나와 대척점에 있는 나와 갈등 관계에 있는 그런 사람인 거죠. 이따 나옵니다. 그 스토리. 너무 좋아요. 왜 어떻게 싸웠는지 서로. 평단의 소소한 주목을 받았다. 그의 이후로 그는 사회적 약자를 대상화하는 체루성 상업 장편 영화를 한 편 더 찍어 보기 좋게 망했다. 어. 그대로 묻혀버리는 것 같았던 그는 최근 다니엘 오라는 정체불명의 이름으로 개명한 후 SNS에 온갖 잡스러운 구절과 감성적인 사진들을 올리며 힙스터 예술가의 이미지를 구축해 재기를 노리고 있었다. 깔끔하고 매끈하던 SNS 속 사진과는 달리 6년 만에 본 오감독의 실물은 수척하고 나이 들어 있었다. 전 다니엘이라고 해서 아이돌 이름인 줄 알았잖아요. 오감독님이신 줄은 몰랐네. 실은 알고 있었지만. 가명이신 거죠? 예명이라고 해야 하나? 사주를 봤는데 이름이 대성할 기운을 막는다고 해서요. 기운이 좋은 이름으로 바꿨어. 점쟁이가 지어준 이름이 다니엘이라고? 미국 출신 도사인가? 죽도록 촌스러운 본명을 콤플렉스로 여겨왔다는 것을 영화판 모두가 알고 있는데 여차하면 아무 말이나 막 가져다 붙이는 성격은 여전한 것 같았다. 요런 것도 인물 묘사 좋죠. 내가 왕샤의 귀에 대고 말했다. 저 감독이라는 놈이 저번에 내가 말했던 그 가짜 게이 새끼야. 이 가짜 게이 새끼. 찰집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이 대비가 너무 좋은 게요. 저는 이 소설을 보면서 느꼈던 게 여기 나오는 가짜 게이 새끼. 그러니까 동성애 코드를 상업적으로 활용해서 떼려고 하는 뭐 어떤 작가나 아니면 마케팅 활용하는 그런 사람들을 대놓고 비판하고 있어요. "야 가짜다. 진짜 아니야 쟤." 이 딱 적절하죠. 소설에서 인제 영화가 시작된 지 30 분이 지났음에도 별다른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고 무의미한 대사가 계속 이어졌다. 이것이 영화 평론가들이 말하는 모던한 지점인가? 더럽게도 지루하군. 근데 이 박상현 작가님은 직설적이에요. 냉소적이고 이런 부분이 참 좋아요. 근데 어떤 소설가들은 너무 진지하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진짜 진지하게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요 젊은 작가상 읽으면서도 우리 그런 분들 가끔 만났었죠. 진짜 진지한 어투라인데 요즘 스타일은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너무 진지하게 가 버리면 꼰대나. 근데 이 박상현 작가님은 적절히 그 균형을 유지하시는데 정말 가벼워요. 그러니까 좋은 의미로 가벼워요.
문장도 가볍고 경쾌하고 정말 경쾌하거든요. 통통 튀고 산뜻하고 발랄해요. 발랄한데 그 발랄함이 너무 좋아요. 객관적으로 또 얘기를 하시고 보통 평론가들이 뭐 "모던한 지점인가?" 이렇게 하는데 더럽게도 싫어하고 이거 일반인의 관점에서 객관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떤 자기 객관화를 끊임없이 하는 사태를 객관적으로 보려고 하는 이런 거 보면서도 실제로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누군가 진지하게 말하면 "모던한 지점인가?" 이렇게 하기를 "더럽게도 싫어하네." 이래서 딱 촌철살인의 평가를 해 주는 거죠. 도대체 이 영화에서 어떤 대단한 질문을 짜내야 할지 전혀 감이 오지 않았다. 차라리 야근하는 편이 낫겠어. 후회를 해 보았지만 이미 늦은 일이었다. 나는 병든 닭처럼 꾸벅꾸벅 졸다 깨기를 반복했다. 왕샤가 팔꿈치로 내 옆구리를 쿡쿡 찔렀다. "너 코고라." 나는 아예 왕샤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이 여기서 말하는 화자 이 주인공은 뭐 박상현 작가님이 이거 우럭한 점 오중의 맛도 그렇지만 딱 그냥 박상현 작가님 같아요. 자기가 인제 이 상황이면 이렇게 행동할 것 같은 느낌. 근데 이렇게 행동하는 모습이 되게 쿨해 보이고 전 되게 재밌더라고요. 좋다. 딱 어떻게 보면 지금 오늘날의 딱 젊은 이의 모습이랄까? 20 대의 모습. 근데 진짜 진지한 평론가라면 이 상황에서 졸지 않고 이게 왕샤처럼 그 영화에 집중해서 봤겠죠, 끝까지. 그럼 또 재미가 없어요, 소설이. 끝까지 그 봤으면. 근데 이 박상현 작가님 이 화자는 '야 더럽게 지루하네.' 하면서 꾸벅꾸벅 졸고 있어. 이런 모습이 읽는 사람들한테 어떤 희열을 통쾌함을 주는 거죠. 이렇게 설정함으로 인해서. "야 너 코고라. 불면증 때문에 자주 잠을 설치곤 했던 나에게 자신의 어깨와 허벅지를 내주었던 왕샤였다. 왕샤의 목덜미에서 블루드 샤넬의 향이 풍겼다. 왕샤가 요즘 가장 애용한다던 향수였다." 요런 설정, 향수 설정 요것도 좋더라고요. 자이툰 부대의 막사에서 함께 지낼 때도 언제나 샤넬 향수를 뿌려대 왕샤넬이라는 별명을 붙여준 나였다. 그게 벌써 10년 전의 일이라니 그때의 우리는 30대의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살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게다가 우리가 이런 관계로 남게 될 것이라고는 더더욱 생각지 못했고 나는 화면 쪽으로 손을 뻗어 내 짧은 손톱을 바라보았다. 왕샤가 손을 들어 내 손을 꽉 잡았다. 이 모습, 이 감촉은 내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장면이었다. 여기까지가 또 한 단락인데요. 결국 인제 왕샤와 만나서 영화 보러 갔어요. 그리고 오 감독과 어 다니엘 오 이 감독과 짧게 인사하고 그리고 인제 영화를 보죠, 졸면서. 여기까지가 장면인데 혹시 파우스님은 어떠셨나요? 저는 뭐 여기 영화 얘기하면서 뭐 "너 코고라." 뭐 하면서 이제 왕샤의 이야기를 이제 하는 전까지는 저는 뭐 재밌게 봤는데요. 음. 확실히 뭐 이런 스타일의 어떤 소설을 접하면은 기본적으로 약간 좀 재미있는 뭔가 신나는 그런 느낌이 없잖아 있죠. 어 어 왜냐하면 좀 직설적이고 맞아요. 직설적이에요 확실히. 음. 그리고 좀 세계를 좀 자신의 어떤 개인의 어떤 차원에서 확실히 이제 보기 때문에 어떤 개인적인 어떤 체험적으로 음. 그런 점은 괜찮은데요. 음. 근데 이제 살짝 제가 이제 그런 점이라고 생각하는 게 어. 어 그런 어떤 이제 왕샤가 샤넬 이야기를 할 때부터 음. 어 약간 핀트가 쪼금 나갔어요 제가. 왜요? 오. 오. 이게 뭐 약간 좀 제가 물론 이제 좀 거부 반응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어. 왜 게이들은 어. 왜 향수를 쓰고 어. 왜 머리를 밀고 어어어어. 왜 그러는 걸까? 어어어. 그래서 이제
좀 이 왕샤만의 이제 특이한 어떤 캐릭터잖아요. 예. 그리고 이 향수라는 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왕샤가 되게 깨끗하고 청결한 음. 걸 좋아하니까. 음. 그리고 되게 이제 향수를 이제 뿌림으로써 약간 자기 어떤 만족이 좀 심한. 음. 그리고 남자들도 뭐 향수 많이 뿌리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음. 그렇긴 한데요. 이제 조금 너무 뭔가 거부감이 있어요, 저한테는. 어. 네. 근데 확실히 근데 물론 게이들이 저는 솔직히 게이를 만난 적도 없고 그러니까 상상으로 할 뿐인데 근데 박상현 작가님은 아마 분명히 뭐 본인이 그렇든 그렇지 않든 좀 조사를 많이 하셨을 것 같고 이런 소설을 쓰기 위해서. 실제 뭐 여기서 이 소설 자체가 가짜 게이를 비판하고 있으니까 진짜 게이를 만나 보셨겠죠. 인터뷰를 하든 뭐 어떻게 하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사하면서 그래서 저는 이 소설이 나름 저한테는 교과서 같은 느낌. 그러니까 게이들을 그러니까 동성애자들의 실제 연애나 실제 그 모습이 어떤지를 상상만 했는데 실제로 이렇게 소설로 쓰니까 알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공감할 수 있단 말이죠. 우리가 모르는 어떤 그래서 저는 이제 박상현 작가님의 이 소설의 가장 큰 공은 일반인들이 잘 게이를 접할 일도 없고요. 솔직히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의 없죠. 만날 일도 없기 때문에 이런 소설의 가장 큰 공은 그냥 어떤 저희가 이제 직업 얘기도 했었잖아요. 직업 소설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는 직업을 알려주는 소설도 있고 이런 분야에 그래서 어떤 자본주의의 폐해랄까? 민낯을 보여주는 소설도 있었고 바로 지난주에 그랬죠. 또 이 부분은 뭐 우리가 장애인이라든지 아니면 동성애자라든지 이런 어떤 소수자들 진짜 소수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소수자들이 실제 어떤지 이건 실제 리얼함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제 어떤지를 이 소설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는 그런 동성애자를 알게 해 주는 고마운 교과서 같은 소설을 박상현 작가님이 써 주시고 있다. 너무 고마운 거예요. 음. 그래서 이게 다 생생하다. 장면 묘사가. 그래서 실제 근데 이 왕샤가 향수를 모으기 시작한 것도 나름의 스토리가 있죠. 게이라서가 아니라 이렇게 막 세계 곳곳에 인제 막 체육 공연하러 다니면서 어쨌든 상을 받기 위해서 애쓰면서 상을 못 받았죠 결국. 본선도 잘 못 통과하고. 그러면서 트라우마랄까? 그런 거 생겨서 향수를 모으는 그게 인제 습관 버릇이 돼 버린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스토리상으로도 이게 의미가 있으니까 향수가. 저는 이게 타당하다. 게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타당하다고 생각했고 물론 '게이들이 향수를 많이 뿌리나 보다.' 이런 생각은 드는데요. 물론 자기를 잘 꾸미고 가꾸기 위해서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자세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계속 보겠습니다. 자 인제 여기까지가 현재인데 과거 해상이 나와요.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인제부터. 자이툰 부대에 인제 그 스토리가 나오죠. "그날 우리는 자이툰 부대의 컨테이너 막사에 함께 누웠다. 둘만 남은 막사에서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서로를 안았다. 키스를 했고 침대에 누웠으며 깍지를 꼈다." 이런 묘사를 보면은 이성애자들의 남녀의 사랑과 다를 바가 없어요. 똑같아요. 남자 커플 뭐 여자 커플 뭐 남녀 커플 해도 상관이 없어요. 둘이 뭐 남녀 커플이 뭐 키스를 했고 침대에 누워서 깍지를 꼈다. 그래도 그러니까 이 사람들 게이도 '우리랑 이성애자랑 똑같이 사랑을 하는구나.' 이런 편견 같은 걸 없애 주는 그 어느 때보다도 고요했던 사막의 아침. 우리의 숨소리가 컨테이너를 가득 채웠다. 우리는 가늘게 눈을 뜨고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다 동시에 사정을 했다. 숨을 몰아쉬며 좁다란 침대에 몸을 포개고 누웠다. 어 이러려고 했던 건 아니었는데 그의 말을 듣고 나서야 나는 비로소 내가 이 순간을 아주 바라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나는 이러고 싶었어. 직설적이죠. 이러려고 했던 일이었고 이러기를 간절히 바라왔던 일이었어. 처음부터 지금까지 쭉. 이런 직설적인 화법들이 상당히 많이 보여요. 그래서 더 와닿고 그리고 박상현 작가님의 소설은 제가 읽으면서 느낀 거자면 그런 건 있어요. 상상력 우리가 인제 어떤 소설을 읽을 때는 공백이 여백이 너무 많아서 추측하게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박상현 작가님은 모든 걸 다 써 줘요. 그래서 상상력을 우리가 굳이 발휘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좀 생각을 해 봤어요. 과연 근데 이게요. 이 소설은 이렇게 쓰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아까 이게 이제 주제와도 관련됐는데요. 우리 게이 그러니까 동성애자를 모르잖아요. 근데 이거를 여백으로 많이 그 사람들의 생각을 그런 묘사랄까 이런 것들을 여백으로 만약에 비운다. 그럼 또 안 돼요. 일반인들이 그럼 오해의 여지가 더 커지기 때문에 그래서 게이를 쓰거나 동성애자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들 소설을 쓸 때는 최대한 많이 묘사를 써 주고 그냥 그 사람들 입장에서 그래야 우리가 겨우 공감을 할 수가 있다. 오해의 여지를 줄일 수 있다. 그래서 이건 절대적인 건 없는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은 어 상상력의 여지를 많이 두어야 하는 캐릭터가 있고 이런 캐릭터 같은 경우에 특히나 특이하잖아요. 일반인들이 보기엔 특이하단 말이죠. 게이. 경험해 보지도 못했어.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묘사를 해 줘야 되고 그래서 아무래도 소설이 길어진 것 같아요. 자기 감정 묘사, "내가 그때 어땠어? 어떤 느낌이었어?" 뭐 사건, 내가 뭐 키스를 하고 이런 것도 다 정말 디테일하게 써 줘요. 일부러 써준 거라 생각해요 저는 박상현 작가님이 친절하게. 근데 이게 맞아요. 이 이 주제를 다룰 땐 이럴 수밖에 없어요. 지금 2018년, 2019 년의 상황에서는 이게 만약에 50년 후 뭐 동성애가 일반화됐다. 많은 사람들이 동성애를 한다 그러면 이렇게까지 쓰면 안 돼요. 과해요 그러면. 어 이렇게 쓰면 안 돼요. 만약 그 50년 후 뭐 100년 후에. 근데 지금은 이렇게 쓰는 게 맞아요. 또 시기상. 대부분의 사람이 모르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정리를 했고요 저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도 다 맞더라고요. 이분이 나름 인제 '이걸 어떻게 쓸까.' 생각을 많이 했겠죠. 어떤 식으로 퀴어 서사를. 자이툰 부대에 간 것은 순전히 세상에 없는 퀴어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였다. 내가 대학을 다니던 때에 한국의 독립영화 씬에서 소소하게 퀴어 영화품이 일기 시작했다. 나는 퀴어된 도리를 다하기 위해 한국에서 개봉하는 거의 모든 퀴어 영화를 챙겨봤으나 번번이 큰 실망에 사로잡혔다. 퀴어 영화들은 하나같이 과잉된 감정에 사로잡힌 심파이거나 투명할 정도로 정치적인 목적을 드러내고 있었고 남성 동성애자의 즉 나의 현실과는 거리가 멀었다. 영화를 보다 없던 혐오감이 생겨날 지경이었다. 이 부분 그러니까 이게 기존의 퀴어 영화에 대해서 신랄하게 제대로 비판을 하고 있다고 봐요 저는. 기존의 퀴어 서사들은 이래. 나는 그런 퀴어 서사들을 다 거부하고 '내가 제대로 된 서사를 보여주겠어.' 이런 자신감으로 이 소설을 썼다고 생각해요. 성공했고 또 상을 받았으니까요. 그리고 이후엔 또 대상을 받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걸 인정한 거죠. '아 퀴어 서사는 이렇게 써야 되는구나.' 이거 다시 보면은 퀴어 영화들은 이건 뭐 퀴어 소설들이라고 바꿔도 무방할 것 같아요. 퀴어 영화 뭐 소설들은 하나같이 과잉된 감정에 사로잡힌 심파이거나 투명할 정도로 정치적인 목적을 드러내고 있었고 실제 그럴 것 같아요. 이성애자가 쓰면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정치적인 목적으로 '야 동성애를 내가 지지해.' 이런 목적을 막 쓰는 거죠 막 소설을. 어 '남성 동성애자의 현실과는 거리가 멀었다. 없던 혐오감이 생겨날 지경이었다. 나는 혐오를 창작의 동력으로 삼아' 그러니까 가짜 퀴어 영화들에 대한 혐오를 창작의 동력으로 삼아 '태초에 무언가가 되기로 마음먹었다. 동성애를 훈장처럼 전시하지도 대상화해 심파로 소모해 버리지도 않는 순도 100%의 퀴어 영화를 만들리라. 나의 치기 어린 결심에 불을 지핀 것은 스페인 출신의 신의 감독 이엘이었다. 이엘은 23대 장편 영화 만들었고 칸 영화제에 데뷔를 했대요, 화려하게. 나도 칸에서 상을 받을 거야. 뭐 이런 거죠. 동양의 이엘 될 거야. 그러나 아무리 용을 써도 세상을 뒤집을 만한 시나리오는 써지지 않았고 내 속만 뒤집어졌다. 저는 이런 부분도 웃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박사현 작가님 소설 읽으면 나도 모르게 그냥 킬킬대요. 이게 속으로 킬킬 웃는 거야 이거. '아 되게 웃긴데 이거.' 어. 야 세상을 뒤집을 만한 시나리오 써지지 않고 내 속만 뒤집어졌대 하면서 웃는 거예요. 결국 나는 다른 많은 실패한 영화 학도들처럼 군대로 도피하며 언젠가 칸의 총알로 핫하게 데뷔하게 될 날을 기약했다. 근데 이게 개그라는 게요. 개그 욕심이라는 게 우리 그거 잘 알잖아요. 개그맨들도 마찬가지인데 원래 자기가 웃긴 사람이 아니야.
그거 알죠. 대화해 보면 알죠. 저는 원래 코미디 개그 이런 거하고 거리가 먼 사람이에요. 개그 진짜 못합니다. 원래 개그를 싫어했고 보는 건 좋아하지만 제가 이런 일 그런 거 우리 소설 읽을 때 진짜 꼴 보기 싫은 게 뭐냐면 작가 혼자 웃으면서 쓰는 문장들 있잖아요. '이렇게 쓰면 독자들이 웃기겠지? 재밌겠지?' 이런 거 보여요. 다 알아요 그거를. 그 사람 원래 그 소설가는 웃긴 사람이 아닌데 웃 웃겨 보겠다고 그냥 썼어. 근데 같잖아요 그렇게. 이게 실패하면 의도가 이게 의도가 보이면 짜증이 밀려오는 거야. '저 사람이 날 웃기려고 그러네.' 근데 박상현 작가님은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실제로도 웃긴 사람 같아요. 이런 문제가 자연스럽게 웃음이 나오거든요 보면서. 실패한 농담이 없어요. 박상현 작가님 소설에는. 제가 봤을 땐. 다 웃겨요. 정확한 의도대로 '아 이건 좀 킬킬거리겠지.' 썼는데 진짜 웃겨요. 어. 그래서 좋다. 제가 만약에 이런 문장 썼으면 100% 실패했을 겁니다. 왜냐면 이거 이 지점에서 내가 독자도 웃겨야지 그러면 의도가 보이기 때문에 100% 실패하는 거죠. 자 일병 마렵. 생활관 게시판에 자이툰 부대 파병 인원을 모집한다는 공고가 붙었을 때 어쨌든 지원하고 됐어요. 됐다. 자 자이툰은 아랍어로 올리브를 뜻한대요. 평화 재생을 상징한다. 자이툰 부대원들은 그곳에서 주둔지를 건설하거나 마을 재건 작업에 투입되어 평화 재생에 앞장서게 된다. 말이 좋아 평화 재생이지 무한 노가다의 장이 될 것 같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이것도 웃기죠. 실제 근데 뭐 저도 군대 갔다 와서 느끼지만 그렇거든요. 군대에서 항상 멋들어진 말들 뭐 "야 자이툰 부대의 목적이 뭔지 알아? 평화 재생이야. 마을 재건 작업에 투입할 거야." 근데 실제 병사들이 느끼는 건 무한 노가다의 장인 거예요. 이거 너무 적나라하게 표현을 잘하셨다. 자이툰 부대에서 내가 배치된 곳은 벽화 제작 특수 분대였다. 이게 인제 간부가 한마디 한 거죠. 방공호 외벽을 봤어요, 커다란 방공호. "어째 방어벽이 좀 썰렁한 것 같은데?" 이 한마디에 비상사태가 걸린 거고 미대생들 수집하고 그래서 인제 한 거죠. 범예술 전공자들로 그걸 인제 작업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런 말이 나와요. "분대의 첫 번째 프로젝트에는 총 나흘이 소요되었다. 말이 좋아 프로젝트지 부대 내에 있는 5 색깔의 페인트를 던져준 뒤 일주일 안에 방어벽을 가득 채울 만한 그림을 그려내라. 명령한 것에 불과했다." 그때 우리는 5 가지 색깔로 세상의 거의 모든 색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 음 이런 군대는 안 돼도 되게 하라 이런 거니까요. 그래서 이게 연대장 취향을 저격하는 그림을 얻게 된 참모진 는 우리 벽화 제작분들을 정식 분대로 출범시킵니다 드디어. 그래서 이 분대에 쭉쭉 인제 좀 속도를 내야 될 것 같아요. 이 군대에 왕샤가 있던 거죠. 음 왕샤가 있다. 거기 왕형은 혹시 중국인이신가요? "응 화교야." "진짜로?" "아니 중국인이 여기 어떻게 와?" 개그 감각이 독특하다는 것 말고도 왕에게는 몇 가지 특이한 점이 있었는데 가장 이상한 건 향이었다. 이 향에 대한 묘사가 은근히 나오네요. 그에게는 일종의 결벽이랄까 과도한 청결에 대한 집착 같은 게 있어서 일과를 마치고 와서는 단 1 초도 지체하지 않고 샤워를 했으며 매번 보디 클렌저로 속옷까지 함께 빨았다. 그것도 모자라 맨몸에 데오도란트와 독한 향수까지 꼼꼼히 뿌려대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죄를 관장하는 제사장의 경건함이랄까 신성의 경지까지 느낄 수 있었다. 나는 왕이 건조기에 빨래를 돌리러 나간 사이 수통처럼 생긴 금속성의 향수병을 슬쩍 훔쳐보았다. 샤넬 알리르 옴무 스포츠. 샤넬에서 남자 물건이 나오는지도 몰랐네. 데오도란트까지 샤넬인 걸로 봐서는 대단한 샤넬 마니아인 것 같았다. 나는 그에게 왕샤넬이라는 별명을 붙여 대중에 공표했다. 처음에 나는 왕샤와 가까워질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표면적으로는 그의 큰 키와 넓은 어깨, 비정상적으로 긴 팔다리 탓에 옆에 서면 위축되는 기분이 들기 때문이었고 실은 그에게 성적인 끌림을 느꼈기 때문이었다. 성적 긴장이라는 것은 티내지 않으려 해도 익어가는 밥통처럼 냄새를 풍기기 마련이었다. 이 묘사도 참 좋았고요.
나는 안간힘을 다해 바짝 긴장하고 그와 거리를 유지하려 노력했다. 그러나 나도 모르게 그를 빤히 쳐다보고 있는 경우가 많았고 더러는 눈이 마주쳐 황급히 시선을 피하는 경우도 있었다. 왕샤도 묘하게 쌀쌀 맞고 경계하는 듯한 태도로 나를 대했다. 어,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내가 먼저 그 왕샤에게 빠졌던 것, 어떻게 마음이 가는지 이런 부분이 전 재밌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그렇더라고. 남자가 남자를 어떻게 좋아하게 되는가 이런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니까 동의가 이거 공감이 되는 거예요. 아, 저렇게 이렇게 동성애가 시작되는구나. 어. 우리 앞에서는 언제나 무표정했던 왕샤는 아이들 앞에서만큼은 날것의 미소를 보여주었다. 왕샤의 또 특징이 나요. 향수를 쓰기도 하고 아이들을 좋아하고 그리고 왕샤는 그런 아이들에게 한국 가요를 가르치곤 했다. 그가 가져온 mp3 플레이어에서 듀스와 터보, 소찬이와 최정환의 노래가 줄줄 흘러나왔다. 그러다 신이 날 때면 왕샤는 노래에 맞춰 춤까지 췄다. 걸어다니는 가요 사전처럼 그는 거의 모든 노래의 가사와 안무를 외우고 있었다. 나는 내 인생에서 왕샤처럼 진심을 다해 음악과 춤을 즐기는 사람을 본 적이 없고 앞으로도 볼 수 있으리란 자신이 없다. 공자의 말처럼 즐길 줄 아는 자가 진짜 성공을 하는 것이라면 왕샤는 스타가 됐어야 했다. 즐기는 사람은 그저 즐길 줄 아는 사람일 뿐이고 잘하는 사람은 그저 잘할 뿐이며 정작 잘 되는 사람은 따로 있다는 것을 그때는 알지 못했다. 이런 부분들 너무 좋았고요. 그래서 각자 꿈나눔을 하죠. 서영아 전공의 씨는 한국으로 돌아가면 미대를 때려치우고 파스타 가게를 차릴 예정이라고 했다. 나중에 진짜 차려요. 가게를 키워 브랜드를 론칭해 부자가 될 것이라는 허황된 포부까지 밝혔다. B는 미국으로 유학가 픽사의 애니메이터가 될 것이라고 했다. 나는 퀴어 영화를 찍어 칸 영화제에 진출할 것이라는 꿈을 고백할 만큼 미치지는 않아서 파병 수당을 대학 등록금으로 쓸 것이라고 둘러댔다. 이 부분도 참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이 화자는 끊임없이 객관성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해요. 이런 상황에서 뭐 꿈 얘기는 누구나 할 수 있는데 나 픽사 애니메이터 될 거야. 뭐 이런 얘기 누구나 그냥 내뱉을 수 있는데 칸 영화제에 진출할 것이라고 고백할 만큼 미치지는 않아서 나름 자의객관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도안 선택 과정에서 서로 싸워요, 두 그룹이. "야, 포켓몬 이런 거 그리자." 근데 왕샤는 "야, 그거 카피 아니냐. 이왕 하는 거 한국적인 캐릭터 쓰는 게 낫지 않냐." 이렇게 싸우죠. 어. 우리가 오리지널리티를 발휘하지 않을 거면 도대체 이 고생을 하며 벽화 그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왕샤가 이렇게 한 거죠. 오리지널리티가 왜 나와? 여기까지 와서 예술하게 생겼나? 예술이 뭐 따로 있어? 나는 이것도 이렇게 아이들과 교감하는 일종의 예술 작업이라고 생각하는데 네가 순수 예술을 한 게 아니라 그런지 잘 모르는 것 같긴 하다만 왕샤와 내가 이게 말다툼을 하는 거죠. 뭐라고? 그러는 당신은 얼마나 순수하고 고매한 예술을 해오셨길래 현대무용, 현대무용? 그거 바닥 기어다니면서 내가 개다 우기고 검은 옷 입고 내가 점입니다 우기는 거 아니야? 그런 것만 소통이고 진짜 예술이라 이건가? 왕샤가 내 얼굴에 주먹을 날렸다. 이게 싸우는 과정을 통해 서로 또 친해진 것 같긴 해요. 음. 그리고 며칠 후 근무 일정이 나왔죠. 왕샤와 내가 같은 조에 불순번으로 배정돼서 밤새 완전 무장을 한 채 9km 넘는 거리를 걸어야 돼요, 둘이서. 이제 그날 밤 이 스토리가 나옵니다, 드디어. 그날 밤 나와 왕샤는 군장을 한 채 묵묵히 방어벽을 따라 걸었어요. 근데 왕샤의 향수 냄새가 나한테 진하게 와닿죠. 미안 몸에서 계속 냄새가 나는 것 같아서. 근데 왜 샤넬 향수만 뿌려? 거기서 남자 향수 나오는지도 몰랐네. 샤넬이 뭐 대단한 게 있냐? 샤넬이니까 나는 그런 게 좋아. 그냥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거. 다른 걸로 대체될 수 없는 것들. 샤넬을 뿌린다고 네가 샤넬이 되는 건 아니지 않니? 말하려다 말았다. 뭔가 촉이 왔다. 여기서 느낀 거죠, 주인공이. 왕샤가 우리 쪽 사람 같다는 생각이 퍼뜩 들었다. 향수에 집착하는 헤테로 섹슈얼이야 많고 많지만 그의 포인트가 묘하게 게이스럽게 느껴졌다. 게다가 무형학과라잖아. 내가 편견에 입각한 게이 판타지에 젖어 정신을 못 차리고 있을 때 거센 모래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다. 근데 웃긴 거 말해줄까? 안 웃기면 어쩌려고. 뭔데? 나 정말로 점이라는 주제로 공연한 적 있다? 베를린 탄초 올림픽 나갔을 때. 그래, 그래야 네가 한국인이지. 죽고 싶냐?
근데 너 왜 나한테 반말해? 나이도 어린 게. 당신보다 보름 선임이라서? 미친놈. 원하면 형이라고 불러드릴게. 됐어. 그냥 부르던 대로 불러. 그럼 샤넬 추종자 왕 샤넬이라고 계속 부르겠습니다. 왕샤는 실없이 웃었다. 이게 지금도 보면은 박상현 작가님이 이렇게 대화문을 잘 쓰세요. 그냥 이 서술 문장도 잘 쓰시지만 대화문을 잘 쓰시는 것 같아요, 정말. 실제 대화하는 것처럼. 이것도 능력인데 왕샤는 실없이 웃었다. 왕샤에게 왜 다 늙어 자이툰 부대에 지원했냐고 물으니 새로운 경험을 해보기 위해 오게 됐다고 했다. 군대에 입대하기 바로 전까지 이제 왕샤에 대한 묘사가 나와요 또. 전사죠. 왕사의 전사. 군대 입대하기 바로 전까지 하루에 14시간씩 무용 연습을 하고 전 세계 거의 모든 콩쿠르에 출전하느라 아무것도 해본 게 없다고 했다. 나는 그가 보통의 가난하고 별 볼 일 없는 20대들보다 10배는 더 많은 경험을 한 것 같다는 생각했지만 굳이 그 말을 하진 않았다. 이것도 정확하죠. 이런 문장이 객관적이에요. 그러니까 밸런스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서술자 나가 보통 내가 서술자가 돼 버리면 이게 이제 자기 주관에 치우칠 수 있는데 이 서술자는 이제 거리를 객관적으로 항상 둬야 되는데 뭐 나 자신에게 대해서도 그렇고 뭐 왕샤나 내가 경험하는 사건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서술할 책임이 있는데 그래야 소설을 읽는 독자들이 불편하지 않겠죠. 근데 이런 부분들 이 소설에서도 그렇고 박상현 작가님은 나를 화자로 주인공으로 내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객관성을 이 특유의 위트와 유머와 이런 부분들로 다 잘 커버하고 계세요. 왕샤가 이런 얘기하면 "야 나는 군대 입대하기 전까지 하루 14시간씩 무용 연습하고 전 세계 콩쿠르 출전하느라 아무것도 해본 게 없어." 이런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이 객관적인 나는 "야 너는 보통의 그 가난하고 별 볼 일 없는 20 대보다 10 배는 더 많은 경험한 것 같은데?" 뭐 이런 당연히 이게 객관적인 시선이거든요 이게 진짜. 이런 걸 너무 잘 썼다. 거리 유지 너무 좋다. 근데 왜 하필 현대무용을 한 거야? 흔한 장르 아니잖아. 왕샤가 예술을 하게 된 것은 아버지의 뜻이었다. 그의 아버지는 가난한 집에서 고급 예술에 대한 동경을 가진 채 자란 전형적인 자수성가형 인간이었다. 그는 결혼한 지 7년 만에 얻은 귀한 외아들이 일상의 대부분은 성공에 저당 잡혀버린 자신과는 다른 인생을 살기를 바랐다. 그 때문에 왕샤는 학교에 다니기 전부터 음악과 미술, 골프와 승마 등 각종 예체능 영재 교육을 받으며 자랐으나 결과는 모두 신통찮았다. 그런데 중학생 때 우연히 감상하게 된 현대 무용 공연에서 신이 내린 듯한 계시를 받았다고 했다. 아버지를 졸라 뒤늦게 시작한 현대 무용은 왕샤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었다. 그래서 뭐 쫙 나와요. 뭐 찰스 와이드먼이 되겠다. 동양의 찰스 와이드먼. 그래서 뭐 해서 단기간 입시 준비해서 예고에 들어갔는데 문제가 있었죠. 어 길쭉한 사지를 가진 정도로는 범상한 수준을 뛰어넘기 힘들었고 노력만으로 얻을 수 없는 예술적 재능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땐 이미 늦었다. 아 참 그 자본주의의 무서움도 느낍니다. 천문학적인 레슨비 이런 거 되게 현실적이죠. 음. 예술적 재능도 없고 레슨비도 너무 많이 나가고 그랬던 거죠. 근데 뭐 지구상이 고등학생 때부터 지구상의 거의 모든 국제 콩쿠르 무용 콩쿠르 나갔지만 번번이 예선에서 탈락합니다. 그때부터 향수를 모았죠. 음. 이 부분도 그래서 향수가 정말 이 중요한 메타포이기도 하고요. 중요한 소재로 나오는 것 같아요. 언제부터인가 몸에서 냄새가 나는 것 같다는 강박에 시달리게 됐고 사람들의 눈을 쳐다보며 말하기가 힘들어졌다. 대회 출전을 위해 출국할 때마다 면세점에서 향수를 사 모으기 시작했고 향수를 강박적으로 뿌리고 잇몸에서 피가 날 때까지 양치질을 하는 습관이 생겼다. 체중 조절을 하다 경미한 거식증을 앓기도 하고요. 그런 방식으로 수년 동안 대회를 준비하고 출전해 오다 보니 어느덧 방에 향수를 두는 진열장이 따로 생겼을 정도라고 했다. 향수 얘기가 정말 분량이 많네요. 곳곳에 나오고. 그렇게 돈은 돈대로 다 쓰고 다 늦은 나이에 군대에 끌려오게 된 것이다. 재능이 없는 걸 알고 있었어. 여기까지 끌고 온 건 그냥 오기였는지도 모르지. 인생의 온갖 고난과 역경을 헤쳐오는 듯한 어조로 말하는 왕샤를 보며
'나는 생존과는 무관하게 살아온 부잣집 도련님의 애교 섞인 한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아주 잠깐 했으나 이것도 객관적이에요. 어. 누구나 자신 몫에 불행이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할 만큼 어렸던 것은 아니라서 이건 되게 성숙한 부분이죠, 해석이. 고개를 끄덕이며 위로 비슷한 말을 늘어놓았다. 왕샤는 내게 영어를 하게 된 이유를 물어보았다. 이제 나의 스토리가 나와요. 나의 전사. 불면증 때문에. 그게 영어랑 뭔 상관인데 밤에 잠을 잘 못 자니까 지루한 영화를 엄청 보게 됐고 지루한 영화를 아무리 봐도 잠이 안 와서 그것보다 더 지루한 시나리오를 쓰게 됐고 그러다 보니 어느새 영화를 안 보고 안 만들면 별달리 할 일이 없는 사람이 돼 버린 거지 뭐. 불면증 있는 것 치고 코 골며 잘만 자던데 여기 와서 싹 나왔어. 전생에 이라크 사람이었나 봐. 미친놈. 이게 이거 대화 진짜 너무 리얼한데. 그래서 서로 이런 식으로 대화하면서 친해진 거죠. 서로의 과거를 알게 되면서 이해하게 되고 불침번 근무를 마치고 인제 막사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왔어요. 우리는 팬티 바람으로 침대에 앉아 에어컨 바람을 쐈다. 무거운 다리를 주물렀다. 나는 자꾸만 왕샤의 사타구니로 향하는 시선을 막기 위해 고개를 돌렸다. 그다음에 왕샤가 말하죠. "사실 오늘이 우리 아버지가 죽은 날이다." "아버지 돌아가셨구나. 언제?" "정말 죽었는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고 법적으로는 그래. 5년 전에 실종됐거든." 법원에서 정한 실종 선고일이 오늘이니까 이제 서류상으로 사망 선고가 내려진 거지. 어쩌다가 그렇게 되셨어? 6년 전에 플랜트 사업 때문에 사우디아라비아에 파견 나가 있었거든. 6개월이었던 파견 기간이 점점 늘어난다 싶었는데 어느 날 연락이 왔어. 아버지가 사라졌다고. 이런 식으로. 근데 아버지가 숨어서 어디선가 살아 숨쉬고 있는 것 같다. 그냥 느낌이 그래. 아버지 한국에 돌아오면 곧바로 해고될 위기였거든. 그 나이에 파견 근무를 나간 것부터가 일종의 좌천이었지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아버지도 사라졌어요. 이것도 인제 아버지의 실종 또 왕샤에게 큰 충격이었고 이후에도 나오지만 노래방에서 마이크를 뺏긴 것도 이게 다 실패의 연속인 거야. 이 왕샤의 인생도 그렇고 나의 인생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어 인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굳이 예술가라고 떠민 것도 그런 맥락인 것 같고 그 나이 때 아저씨 특유의 낭만성 같은 게 있다는 거죠. 나보고 자유롭게 살라고 입버릇처럼 말했으니까. 어르신들이 이런 얘기 하죠. 그런데 누구보다도 부자연스럽게 살 수밖에 없는 예술을 시키고 그게 웃긴 거지. 본인은 뭘 그리 답답하게 살았는지 잘 모르겠지만 말이야. 중동 여자랑 바람 난 거네. 그것밖엔 답 없어. 그럼 다행이고. 미안 농담이었어. 나 진짜로 그렇게 생각해. 어디 살아나 있으면 다행이지. 이런 거죠. 왕샤의 눈에 뭔가 고인 것 같았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왕샤의 얼굴로 손을 뻗어 젖은 눈가를 문질렀다. "괜찮아? 알레르기야." 근데 여기 인제 이런 문장이 나와요. 평소엔 패 죽이고 싶은데 가끔 귀여운 구석이 있네. 이 "귀엽다."라는 말이 어 특히나 인제 박상현 작가님 소설에서는 게이가 게이한테 반했을 때 내가 뭐 그 남자한테 반하거나 아니면 그 남자가 날 보고 "야 너 귀여워." 이런 말이 나오면 이게 거의 100% 인제 서로 꽂힌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어 이 귀엽다라는 단어가 또 새롭게 보이네요. 야 가끔 귀여운 구석이 있네. 왕샤가 나한테 말한 거죠. 음. 자 그러면서 둘이 술을 마십니다. "우리 술 마실래?" 몰래 꼼쳐든 술을 마셔요. 음. 보고 볼 때 몰래 삥땅 쳐 놓은 거야. 그래서 술을 마십니다. 그 왕샤의 얼굴은 진심으로 행복해 보였고 그래서 귀여웠다. 귀여웠다란 말이 나오죠. 서로 반한 거예요 지금. 귀엽게 보여 상대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건 나뿐만이 아니었다. 만취한 왕샤가 문득 나를 안았다. 나도 그를 꽉 껴 안았다. 우리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키스를 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된 거죠.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런 사람이 뭔데?" "남자가 그런 사람이 아니고 그럴 생각도 없었으며 실수였다."고 말했다. 왕샤는 혼란스러워 보였다. 그러니까 나는 원래 게이였고 왕샤는 자기 정체성을 이때 알아버린 거예요. 원래 이성애자였는데 '내가 동성애도 하네.' 이걸 그래서 혼란스러운 거죠. 상황이 좀 다르죠.
그런 것들에 대해 편견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자신은 아주 보통의 남자이며 군대에 오기 전까지 사귀던 여자친구도 있었다고 했다. 마치 자기 자신을 설득하는 듯한 말투였고 나 같은 건 눈에 보이지도 않는 듯했다. 그 후로도 왕샤는 이전과 다름없이 웃으며 나를 대했다. 근데 좀 나를 좀 피하는 느낌이 드는 거죠. 나는 왕샤에 대한 감정이 끌어넘치고 여기는 그런 묘사가 나와요. 왕샤에게 계속 바짝 다가가 그의 얼굴을 하나하나 뜯어보았다. 뭐 이런 것들. 뭐 이런 묘사까지 나옵니다. 여기까지 좀 보고요. 자이툰 부대 스토리 나와 왕샤가 어떻게 서로 어 꽂히게 됐는가, 사랑하게 됐는가 이런 스토리가 나왔는데 파우스트님은 어떠셨나요? 일단은 뭐 다시 보니까 좀 낫긴 하고 확실히 뭐 감정선이나 이런 어떤 편견을 좀 제외하고 보니까 재밌고 어떤 생각의 어떤 뭔가 좀 활로가 좀 서사가 재밌다 보니까 이제 좀 뚫리는 듯한 그런 느낌은 있는데요. 또 이렇게 보니까 또 이제 어떻게 보면은 또 애정을 가지고 아쉬운 부분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어, 약간 좀 이 두 명의 인물도 그렇고 이제 나중에 이제 있는 인물도 약간 좀 멋있게 사실 매력적인 인물로 그리면은 이게 사람이 또 그 소설에 이제 확 빠지게 되는 또 몰입이 되는 그런 게 있긴 하거든요. 중요하죠. 물론 이제 이 캐릭터들이 매력이 없다는 건 아니지만 확실히 좀 이 왕샤나 어떤 이 나라는 화자가 뭔가 좀 예술을 하는 입장에서 약간 좀 되게 멋있는 어떤 나이스한 어떤 감상, 낭만성 이런 어떤 느낌으로도 얘기를 조금 했으면은 어떤 그 부분도 충족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예. 그래도 다시 보니까 뭐 괜찮네요. 네. 그쵸. 특히 왕샤 같은 경우에 캐릭터 설정 자체가 현대 무용을 했고 팔다리가 길고 어깨도 넓고 키도 헐친하고 하니까 이분은 확실히 남성적인 뭐 여자가 봐도 되게 남성적인 매력이 물씬 풍기는 잘생겼을 것 같은 느낌 왠지. 근데 나는 모르겠어요. 여기 화자로 등장한 나는 어떤지는 묘사가 안 나오기 때문에 나는 어쨌든 그런 건 있는 것 특히 이제 중간에 BL물 제가 알기로는 웹소설 같은 경우에는 제일 많이 보는 게 BL물이나 GL 그러니까 보이스 러브나 아니면 걸스 러브인 거죠. 그런 부분들이 제일 많이 본다고 좀 독자층이 있는 것 같아요, 고정 독자층이. 그만큼 그런 것들을 보면서 어떤 판타지를 소비하는 그런 게 있는데 여기서 확실히 성적인 묘사가 되게 적나라하게 잘 나와 있고 보면서 '나는 동성애 자가 아닌데도 뭔가 이 두근거림은 뭐지?' 하면서 이입을 한 거 어느 순간 이입을 한 거죠. 이런 부분들. 근데 이런 묘사는 아까도 말했지만 필요했다. 어 필요했다. 묘사가 없으면 또 잘못된 쪽으로 우리가 여백을 공백을 그러니까 이성애자는 아무래도 이성애 쪽으로 공백을 채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적나라한 묘사 필요했다고 생각하고 전 좋았어요. 전반적으로 공감할 수 있어서. 특히나 이 자이툰 스토리가 전 뒤에도 노래방 스토리도 나오지만 그 스토리도 물론 좋지만 되게 디테일해서 뭔가 손에 잡힐 듯이 이 그림들이 그려지는 거예요. 특히 그 사막이라는 그 모래 바람이 부는 그게 상상이 된 뭔가 이국적인 그런 분위기? 그걸 한번 좀 얘기해 봐야 되는데 이 소설의 배경이 어 전반부는 자이툰이고 인제 다시 서울에 와서 한 PC PC라 그러나? 시에 와서 노래방 이렇게 되는데 도심지와 도심의 밤이죠. 도심의 밤은 충분히 이해가 가요. 근데 왜 하필 그 사막 그리고 군대 자이툰 부대를 배경으로 설정을 했나. 요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 의미랄까요? 상징이 뭘까요? 저는 뭐 설정은 잘 했다고 생각하는데요. 어. 워낙 뭐 군대라는 특수한 공간에 있다 보면은 실제로도 뭐 계기가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자신이 진짜 어떤 정체성이 어 군대를 통해서 또 바뀌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뭐 군대에서 실제로 계기가 있었던 적도 있었고요. 물론 이제 성사는 안 됐지만 뭐 이런 그런 적이 있었던 것 같고, 어. 그래서 이제 자이툰이면은 또 해외잖아요. 그죠. 사막이죠. 그리고 왕샤라는 캐릭터랑 샤넬이랑 응. 또 이제 무용학과랑 응. 예술 쪽이랑 벽화 이런 거랑 다 아, 이어져요. 맞네요. 어. 근데 좀, 그리고 또 이어지는 게 나중에 파스타집이나 하려고 막 이것도 이어진대요. 어. 어, 근데 이제 좀 약간 아쉬운 부분은 어. 이 자이툰에서의 어떤 심상적인 어떤 뭔가 장면이 응. 나중에 이제 그 하나의 어떤 세계로 국면으로 확 좁혀들어서 아. 이 장면이 이제 시퀀스처럼 명화처럼 나중에 팡 터지는 그런 어떤 영화적인 장면이 있으면은 어. 더 좋긴 하죠. 어. 만약에 이제 이때 이제 만약에 성관계를 하는 거를 어. 나중에 그 만약에 이 왕샤가 응. 죽는데 만약에 그냥 어. 그 장면이 자이툰에서 이제 다시 이어진다면 되게 애절하죠. 어. 마치 인셉션에서 이제 떨어지는 남자처럼 어. 갑자기 그 영화의 관객은 이 자이툰으로 다시 가게 되는, 어. 뭔가 이게 영화적인 어떤 느낌을 가질 수도 있는데요. 그거까지는 아직 아닌 것 같아요. 네. 어. 아무튼 그죠. 군대라는 특수성, 남자들끼리만 모여 있으니까 어 그런 자기의 개인적인 성 정체성을 새롭게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수 있고, 특히 사막이라는, 일반 한국의 군대였다면 오히려 폐쇄적이라서 이중 상황까지 못 가요. 우리는 알잖아요. 내무반에 사람들 막 모여 있고 뭐 어떻게 서로 뭐 성관계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죠. 다 보고 있는데. 그래서 자유툰으로 데려갔나? 거기에 인제 2 명만 있을 수 있으니까 막사에. 그런 실제적인 그런 이유도 있는 것 같고요. 사막이라는 어떤 또 환상적인 공간, 모래사장이 모래가 막 날리고 또 잘 설정한 것 같아요, 공간 자체는. 그래서 보겠습니다. 다시 또 현실로 돌아와요, 자이툰에서. 한참을 졸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영화는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어 나는 가슴팍에 침을 흘렸죠, 왕샤의 가슴팍에. 침을 물티슈로 닦습니다. 왕샤한테 물어봐요, 무슨 영화 스토리였는지. 한 여성의 이루어지지 못한 사랑에 관한 대서사시야. 이게 눈물을 그렁거리면서 왕샤가 얘기를 하죠. 가끔씩 자의 감정에 취해 저런 말을 할 때마다 한 대 패 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곤 했다. 이제 나의 이 탁월한 객관성, 이 균형미, 이런 거 정말 되게 웃기기도 하면서요. 관객들을 재우기 위해 작정한 듯한 이 영화에 대해 나는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해야 하는 걸까? 그냥 고전 영화 자료실에 묻혀버린 채로 남았어도 괜찮지 않았을까? 그리고 미자가 큐시트를 줘요. 근데 피상적인, 상투적인 말들, 질문들이 가득하죠. 그리고 SNS 스타 오 감독에 대한 질문이 대부분이에요. 대놓고 들러리를 설하는 거군. 이런 식으로. 다리를 꼬고 마이크를 부드럽게 움켜쥔 오 감독의 모습은 제법 프로답고 여유롭고 재수 없어 보였다. 저는 이 부분 보면서 그냥 킬킬거려요, 혼자. 재수 없어 보인다. 읽다 보면 너무 웃긴 거예요. 나도 허리를 반듯하게 펴고 오 감독보다 최대한 얼굴이 작아 보이게 고개를 뒤로 뺐다. 나는 큐시트 상단에 있는 질문을 기계적으로 읽었다. 그리고 인제 뭐 인터뷰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 영화를 가장 좋아하는 작품으로 꼽으셨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인간에 대해, 감정에 대해 함부로 말하지 않고 섬세하게 다루려 하는 그 조심성.
얼핏 무의미해 보이는 대화를 통해 조금씩 주제를 향해 나아가는 그 지난한 노력에 큰 감동을 느낍니다. 그런 세심한 요소들을 통해 캐릭터들의 인생이 하나로 해석되지 않고 풍부한 삶의 결을 갖게 된다는 생각도 들고요. 제가 작품을 만들 때에도 그런 요소들을 반영하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그건 오감독님 영화랑 정반대인 것 같은데 이게 촌철살인 하는 거죠. 혼잣말이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큰 목소리였나 보다. 관객들 중 일부가 웃었다. 이런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뭐 감독들도 그렇고 뭔가 자기가 만든 작품에 대해서 거창하게 인제 이렇게 꾸며서 말하는 거죠. 그런가요? 저도 비슷한 지점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했다고 생각했습니다만 감독님 최근 작품 좀 직설적이지 않나요? 영화가 쪼금 쉽게 만들어졌달까? 오해는 마세요. 아무래도 서사에 집중하다 보면 인물이 가려지기 마련이잖아요. 오 감독님 영화가 워낙에 전개가 빠르고 재미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느꼈다는 겁니다. 이게 비아냥거리는데 그것은 6년 전 그가 내 영화를 두고 했던 말이었다. 되갚아 준 거죠. 오 감독은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네요. 대답하며 사람 좋은 표정으로 웃었지만 그의 입꼬리는 미묘하게 뒤틀려 있었다. 이런 말도 나와요. 오 감독은 특유의 가르치는 듯한 화법으로 답변을 해 나갔다.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무슨 말을 해도 가르치려고 하는 너무 찔린다. 이 생각 들었고. 관객들은 SNS상의 발랄한 어조와는 다른 그의 말투에 다소 지루한 표정이었다. 지루했다. 하품을 참았다. 그리고 이런 질문을 마지막으로 던지죠. 당신에게 예술이란 창작 활동이란 무슨 의미인가요? 오 감독은 골똘히 생각하더니 특유의 진중한 말투로 답했다. 자위입니다. 오 감독의 특기인 촌철살인을 가장한 개소리가 나왔다. 관객들 중 일부가 재채기를 하듯 웃음을 터뜨렸다. 오 감독은 그런 관객들의 리액션을 의식하지 않는 척하며 누구보다 연극적인 어조로 말했다. 근데 연극적인 어조로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어떤 자위는 기록해 놓을 만한 가치가 있죠. 이거는 대놓고 기존의 그런 작가들을 까는 이 박상현 작가님 까는 거거든요. 뭔가 이런 어떤 진중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너무 통쾌하더라고요. 오 감독은 계속해서 자위 행위와 창작의 공통점에 대해서 기록해 놓을 만한 가치가 있는 자위 행위가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했다. 그의 예술가는 별로 대단할 것이 없었고 요약하자면 "내가 예술이라고 우기면 똥을 싸는 것도 예술입니다." 뭐 이런 내용이었다. 예술과 인간의 관계, 경험과 작품의 커뮤니케이션. 오 감독의 말이 구구절절해질수록 관객이 하나 둘 영화관 밖으로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근데 아직도 시간이 남았어요. 근데 오 감독의 최근작은 2년 전 개봉했던 구원, 인터넷에 영화가 뜨자마자 불법 다운로드를 해서 봤던 기억이 있다. 전형적인 한국형 심파 문법에 양념처럼 아동 성폭행 소재를 얹어 놓은 영화였다. 사회적 약자를 대상화해 선정적으로 소모해 버리는 그의 영화를 보며 나는 6년 전 그의 퀴어 영화를 봤을 때와 같은 종류의 불쾌감을 느꼈었다. 필모그래피에 이어서 오 감독이 최근 진보정당 윤리인권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되었다는 단신 기사가 하나 있었다. 소수자들을 따뜻한 시선으로 다루는 영화를 주로 찍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따뜻한 시선 같은 소리하고 앉았네. 최근 기사들 중 영화와 관련된 건 하나도 없고 남자아이들 그룹 멤버 P와의 동성애 연문서를 다룬 타블로이드성 기사만 가득했다. 오 감독이 게이가 아니며 유명세를 얻기 위해 P와의 동성애 루머를 은영 중에 이용하고 있는 게 뻔하다는 사실은 다른 누구도 아닌 내가 가장 잘 알고 있었다. 오 감독이 원래 그렇지. 세상에서 동성애를 가장 잘 이용하는 이성애자. 이 정말 적나라하거든요. 그리고 인제 어 계속 나옵니다. 이제 SNS 명언집을 발견해요, 오 감독이. 가장 마음에 드는 구절을 낭독해 달라. 어 그래도 가장 기록할 만한 가치가 있었던 자위를 골라 주시죠. 어 한참을 고민하던 오 감독은 인제 낭독을 해요. "때때로 어떤 한물 유두는 나를 미치게 한다." 이거 대놓고 인제 이런 사람을 까는 내용인데 작가님이. 그러니까 인제 인제 281 쪽을 보면 더 과거로 갑니다. 이 영화를 본 시점에서 진짜 과거죠. 나와 오 감독이 영화제에서 만났던 그 뒤풀이 장소. 인제 뒤풀이 장소는 극장 근처의 횟집이었다.
어. 이제 그 전에 인제 이 GV가 끝나고 인제 뒤풀이 장소 간 그 얘기가 나와요. 음. "박 감독님은 요즘 뭐 하고 사시나요?" 네이버에 검색해 봐도 펜싱 선수만 나오던데 "정신 나간 사람들이 술 마시는 얘기를 만들고 있답니다, 지금처럼." 근데 저는 왜 박 감독 영화를 하나도 못 봤을까요? 시나리오 구상하고 있는 단계라서요. 6년 동안 구상만? 누구처럼 후속작 발로 만들어 반짝 스타라는 얘기를 듣고 싶지 않아서요. 어. 그래서 인제 그래서 6년 전 그날에 분노하면서 드디어 그날이 나와요. 그날 예. 강원도 하천의 한 대형 갈빗집에서는 제1 회 다양성 인권 영화제의 뒤풀이가 열렸다. 그곳이 인권 유린의 장이 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저는 이 스토리가 참 좋더라고요, 이 사건이. 진짜 대놓고 까는 거거든요, 이건 보면. 낙선에 낙선을 거듭하던 나의 영화는 기적적으로 강원도에서 주최하는 한 신생 영화제의 본선에 진출하는 것까지 성공했으나 당연히 아무런 소득도 거두지 못했다. 그래서 박미자와 심사위원장이었던 원로 영화평론가 김과 심사위원인 알 감독, 프로그래머 Q와 같은 테이블에 앉았다. 오 감독과. 평론가 김이 취해 벌개진 얼굴로 나에게 위로를 건넸다.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 박 감독. 박 감독이 2 등상 탄 거나 다름없어. 칸이었으면 은곰상 받은 거야." "아니, 그건 베를린입니다만. 감사합니다." 김 선생님 말씀이 맞으셔요. 우리 영화제가 돈이 없어서 그렇지 진짜 여유만 됐으면 박 감독님한테도 상 드렸을 거야. 나 박 감독 영화 보다가 울었잖아. 그래도 우리 오 감독이 상 받을 만했어. 이번에 물건 하나 나왔지. 흉물도 물건이긴 하지. 당시 1등상을 받은 오 감독의 영화는 정말 대참사나 다름없었다. 순진했던 남자가 우연히 동성애자를 만나 짐승 같은 섹스를 하게 된다. 이후 그는 정체성의 갈등에 시달리며 상대에게 깊은 정을 주었지만 당연히 성적 대상으로 이용당하기만 할 뿐이다. 결국 온전한 사랑을 하는데 실패한 남자는 완벽히 타락해 술집에서 몸을 팔기 시작한다. 익명의 상대들과 짐승 같은 섹스를 이어가던 남자는 뜬금없이 헤테로섹슈얼들에게 윤관을 당하고 결국엔 자살까지 하게 되는 얼씨구 감동이 대서사시였다. 영화를 보고 나서 나는 오 감독이 이성애자라는 것을 100% 확신하게 되었다. 이성애자 감독들이 그리는 동성애 섹스는 하나같이 엉덩이를 너무 과도히 들썩거린다거나 키스를 하는 건지 얼굴을 침으로 칠하는 건지 모를 정도로 지저분하게 핥아대는 식의 과장된 모습이기 마련이었다. 오 감독의 영화가 딱 그랬다. 심지어는 주인공들이 섹스하다 울기까지 하네. 아니 남자랑 섹스하는 게 좋아서 욕먹어가며 동성애 하는 건데 왜 울고불고 난리를 쳐대는 건지 나는 오 감독의 영화를 보고 그가 동성애자가 아님을 확신해줄 뿐만 아니라 그의 이성의 섹스 전력조차 의심하게 되었다. 그의 영화는 성소수자를 심하게 대상화하고 있었고 80년대 퀴어 서사에나 적합한 심파 코드로 점철되어 있었다. 익숙한 게 좋다 이거겠지. 평론가 김은 심사평에서 오 감독의 영화를 두고 성적 소수자의 고통을 잘 형상화해 동성애를 보편적 사랑의 경지로 끌어올린 수작이라고 평했다. 그들은 모두 보통 사람들이 누구이며 그들이 하는 보편적인 사랑이 뭔지 너무 잘 알고 있는 눈치였다. 동성애자들이 뭐 아무나 특별한 사랑을 하고 산다는 건지 뭐 얼마나 특별한 사랑을 하고 산다는 건지 동성애자인 나조차도 알 수 없는 일이었다. 아무튼 이성애자가 연로되면 뭐 하나 제대로 되는 일이 없었다. 너무 신랄한 비판이고요. 동성애자 입장에서 이렇게 볼 수 있겠다. 박 감독 작품이 별로였다는 거 아니야. 근데 뭐랄까 좀 현실적이지 못해. 네? 갑자기 무슨 말씀이신지 1기나 다름없는데. 아니 생각해 봐. 주인공들이 너무 발랄해. 깊이가 없어. 깊이요? 응. 캐릭터들이 자기가 동성애자라고 우기기는 하는데 가슴속에 우물이 없어. 이 우물 얘기들. 그게 말이 안 돼. 무슨 족 같은 말씀이신지. 이 족 같은 가로 안에 들어가 있어요. 지금 자기 혼자 속으로 말하는 거죠. 박 감독 세대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동성애자가 그렇게 별 고통 없이 정체성을 받아들이는 게 너무 이상하고 어색하게 느껴진다고 너무 나이브하지 않나? 사회적으로 고립된 소수자들이 왜 그런 말투를 쓰는 건지? 맞아요. 저도 같은 지점을 느꼈어요. 게다가 박 감독님 작품의 모든 게이들이 섹스에 미쳐 사는 사람들처럼 보여요. 과잉 성형화가 돼 있달까?
이성애자들 바람 피우는 영화 보고 과잉 성애화되어 있다고 하진 않잖아요. 박 감독, 너무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잘 들어봐. 박 감독 영화는 사실 특별한 지점이 부족해. 키워 영화다운 그런 지점, 동성애자들에 대한 감독의 성찰이 부족하달까? 그냥 일반인들 연애 얘기랑 다른 지점이 없잖아. 이건 진짜 대놓고 비판하는 겁니다. 한번 이거 저도 이거 보면서 나도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은데요. 그런 것 같은데요. 젊은 애들이 나와서 술 먹고 춤추고 성관계하는 게 전부인데 그들이 하도 지점거려서 난 뭐 프랜차이즈 업체를 말하는 건 줄 알았다. 그는 나에게 도대체 무엇을 기대하는 것일까? 끓어오르는 화를 꾹꾹 누르며 대답했다. 잘 보셨네요. 저 그냥 젊은 사람이 술 먹고 섹스하는 영화 만들고 싶었어요. 그럴 거면 동성애자 영화를 찍은 이유가 뭔가? 유행이라서? 전 동성애 영화 찍은 거 아니고 그냥 연애하는 영화 만든 건데요. 이 친구 참 소박하다고 해야 하나? 당돌하다고 해야 하나? 성적 소수자들을 너무 소모적으로 다루는 건 이런 식이면 당신 그냥 짝퉁 홍상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야. 그의 논리에 따르면 영화 속에 퀴어를 등장시키기 위해서는 무조건 합당한, 그러니까 보통의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치명적인 지점이 있어야 하는 거였다. 게다가 주인공들이 술 마시고 섹스만 했다 하면 무조건 홍상수 아류기까지 한 것이고, 내가 홍상수라고? 여자 한 명 안 나오는 홍상수 영화가 어딨어. 사지 말단을 자르면 김기덕, 장식적이고 예쁜 벽지가 붙은 곳에서 살인하면 박찬욱이라 하겠지. 그들은 자신이 잘 알고 있다고 믿는 세계 밖으로 한 발자국도 나갈 생각이 없어 보였다. 니들이 홍상수 말고 뭐 본 영화가 있긴 하냐? 성적 소수자가 뭔지는 알긴 하냐? 알 리가 없지. 특별히도 불행하고 이상한 섹스를 하는 애들 같겠지. 평범하고 발랄한 동성애자들은 현실성이 없고 순전히 다 지어낸 것 같겠지. 애초에 보통의 존재로 생각한 적조차 없었겠지. 눈에 핏발이 서는 게 느껴졌다. 나는 연거푸 술을 들이켰다. 박미자가 내 팔을 꽉 잡았다. 그만하라는 의미였다. 문득 대학 때 나의 별명이 장작이었던 것이 떠올랐다. 말리면 더 불타오르거든. 나는 남은 소주를 입에 털어놓고 외쳤다. 세상 천지에 술 먹고 싸우는 얘기는 다 홍상수 아류인 건가요? 왜 이러나? 술 먹고 싸우고 바람 피우는 얘기는 이미 홍상수가 다 했잖아. 홍 영화보다 당신 영화가 더 뛰어나다는 건가? 박 감독은? 오 감독이 끼어들어 거들기 시작했다. 이거 보세요, 박 감독님. 김 선생님은 지금 당신 영화가 너무 단순하게 쉽게 만들어졌다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아시겠어요? 지금 뭐라고 했어요? 내가 영화 대충 만들었다고 말하는 거야? 대충까지는 모르겠고 쉽게 만든 건 맞지. 동성애자 캐릭터가 그렇게 발랄한 게, 아무렇지도 않게 자신들의 문제를 받아들이는 게 어색한 것조차 모르잖아. 당신 소재에 대해 제대로 고민한 게 맞긴 맞아? 이런 어디서 많이 들어봤던 말들이 쫙 나와요. 계속 어디서 많이 들어봤던. 그러는 오 감독님이야말로 동성애가 뭔지 알기는 알고 하는 소리예요? 동성애자 한 번 본 적이라도 있어요? 있다마다요? 저는 이번 영화 만들려고 게이바에서 일도 하고 자료 조사도 철저히 했어요. 그러다 보니 알겠더군요. 그들이 얼마나 공허하고 고통스럽게 살고 있는지. 매일 술을 마시고 약에 취해 익명의 남자들과 섹스를 하고 성병에 걸려 고통받고, 당신이 그런 속사정을 안다면 그렇게 쉽게 웃고 떠드는 영화를 만들지는 않았겠죠. 닥치세요, 제발. 지금 뭐라고 했어? 닥치라고, 씨발. 어디서 역질이야, 어린 놈의 새끼가. 테이블을 엎은 게 누구였는지 이제는 기억나지 않는다. 이렇게 됐던, 너무 리얼해요, 진짜. 이게 너무 한 문장 한 문장이 너무 공감되고, 이런 스토리가, 이런 사건, 전 이 사건이 이 소설의 백미 중에 하나다 생각했는데, 그런데 이제 좀 뭐 잘 안 됐죠, 그 이후로. 다 요거까지 봤는데요. 파우스트님 어떠셨나요? 이 장면, 이 장면이 명장면이다. 근데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 대놓고 기존 평론가나 뭐 작가들, 이성애자 작가들한테 이런 식으로 동성애를 소비하지 마라, 평가하지 마라, 작품들을. 정말 적나라하게 이게 예시까지 이 대사로 다 표현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를 잘 보여준 것 같아요. 우리 기존의 그 어떤 고정관념에 대해서, 통념에 대해서. 전 통쾌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렇지. 내가 오히려 이렇게 여기서 말하는 평론가처럼 생각하고 있진 않았나? 이런 생각 했거든요. 파우스트님은 어떠셨나요? 저는 차라리 노래방 얘기가 나을 정도로 어. 이게 좀 공감이 너무 안 돼.
면이 많아서요. 한번 설명해 주세요. 물론 이게 뭐 동성애자 제가 예술 영화를 본 거는 잘 아닌데요. 이제 뭐 기본적으로 홍상수나 김기덕이나 뭐 박찬욱 작품에도 약간 그런 퀴어 작품이 조금씩은 있죠. 뭐 한여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좀 있긴 한데요. 물론 김기덕도 저는 좋아하진 않아요, 사실. 아무튼 뭐 그게 취향적이긴 한데. 근데 좀 너무 논의가 이게 뭐 조금 이렇게 너무 뭔가 성소수자 퀴어 어떤 이야기를 제가 잘 알지 못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어 이렇게 그냥 그 시장이 형성되는 원리는 결국에는 좀 그런 느낌이잖아요. 뭐 여자, 남자 이제 뭐 그 연극에서 무슨 남교수랑 여자 제자랑 이제 뭐 섹스를 하는 연극 같은 거? 뭐 그럼 물론 그것도 보진 않았어요. 근데 신문 기사로 그거가 좀 그 화제가 되니까 '와 연극 망했다. 어떻게 연극에서 그런 식으로 그 관객을 그렇게 뭐 무슨 TV도 아니고 흡입하려고 그 남 교수랑 여 제자 섹스하는 거를 얘기를 연극에서 하냐.' 거의 그냥 이 정도의 그냥 논의지 실제로 제가 그 연극을 보거나 혹은 그 연극의 어떤 생태나 어떤 거를 이해하고 있다면 막 다 망해가고 막 죽어가고 막 이거 뭐 그러고 있고 막 연극은 뭐 다들 이제 막 어떻게 한 푼이라도 팔라고 막 뭐 어떻게 하고 있고 뭐 아니 뭐 다양하게 제가 모르지만 생리를 전혀 모르지만 굉장히 너무 이 논의가 너무 찌질해요 사실 인물들도. 음. 그래서 물론 이제 뭐 저도 예술대학교였으니까 음. 그 전에 이제 뭐 상업적인 영화 까고 뭐 예술인 척하는 뭐 음. 퀴어 영화 까고 막 음음. 별거 그러니까. 다 까고 그랬었는데요. 예,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뒤돌아 생각하면은 좀 너무 제 생각에도 그런 어떤 대학교 생활의 얘기는 쓰면 안 되겠다. 좀 유치한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을 정도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 좀 뭐 어떻게 보면은 이 입장에서 그리고 실제로 시장이 이렇다면은 예술 업계나 그리고 사람들 대중성이나 이런 거를 섹스 장면을 넣어서 그냥 사람들 이렇게 이목 끌려고 그리고 뭐 다양하게 시도하는 뭐 그런 걸 하려면은 뭐 당연히 있겠지만 아무튼 저는 여기서 또 약간은 핀트가 좀 상하긴 했는데요. 어, 아무튼 뭐 그 통까지는 재밌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특히 좋았던 게, 그러니까 이 소설을 박상현 작가님이 쓴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이 장면을 되게 디테일하게 서로 대화 오가면서 기존의 평론가나 감독들이 어떻게, 그러니까 좀 이 동성애자들이 보기에 동성애 이용하는 거죠.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영화랍시고 만들었는데 이렇게 되게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박상현 작가님이. 그게 왜 지금 이 사람들이 잘못, 이 평론가나 이 감독들이 잘못 만들고 잘못 판단하고 있는지. 참. 근데 이건 저는 읽으면서 다 납득이 됐고, 박상현 작가님 특히 화자의 편을 들어 주고 싶은 어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었어요. 어. '나도 실제로 나도 이렇게 여기 나오는 평론가처럼 생각하고 있던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었고, 여기도 보면 뭐 좀 현실적이지 못해. 갑자기 무슨 말씀이신지 일기나 다름없는데, 아니 생각해 봐. 주인공들이 너무 발랄해. 깊이가 없어. 깊이요? 뭐 이렇게 하면서 계속 하는데 이 말들이 너무 공감되는 거예요. 나는 뭐 이 화자 자체가 동성애자고 나는 내 얘기 그냥 만든 건데, 어 동성애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연애하는 얘기 난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막 장황하게 막 오해하고
이런 것들이 전 좋았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이 되게 좋았고. 근데 이걸 말하기 위해서 이 소설을 썼나 싶기도 해요. 이 부분을 또 좋게 본 분들이 이 소설에 높은 점수를 주신 것 같고, 다음 장면 넘어가면,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서 이 소설이 길어지는 이유가 또 있죠. 자이툰 부대나 이 과거 회상이 끝이 아니라 이제 다시 현실로 오죠. 그리고 오고 이제 다시 와서 쭉쭉 넘어가 볼게요. 뭐 이게 너무 분량이 너무 길어서. 그리고 뭐 술자리가 다 파했어요. 파했고, 야, 그럼 우리 노래방 가자. 이게 노래방 간 거예요. 노래방 가서 노래를 신나게 불렀죠. 샤넬 노래방을 갑니다. 언타이틀과 최정환, 핑클과 터보의 노래가 차례대로 화면에 떠올랐다. 근데 20곡 남짓 불렀을 때 예상보다 빨리 노래방 시간이 끝나버렸어요. 서비스는 1시간도 채우지 못한 시간이었죠. 확실해. 3분 빠졌어. 57분이야. 내가 체크했어. 샤넬이 이런 얘기 하죠. 왕자가. 괘씸해가지고 이 두 친구가 이제 술김에도 그렇고, 야, 이거 마이크 훔치자. 지금 우리 도우미 안 불렀다고 이러는 거 맞지? 성매매 안 했다고 이리 푸대접을 한단 말이야? 이성애자들 진짜 안 되겠네. 다 죽여버려. 그래서 무선 마이크 훔치고, 탬버린 훔치고, 뭐 잿더리 훔치고, 그래서 막 도망간 거예요. 어, 어, 도망갔는데,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그 국밥집에 가죠. 야, 출출하지 않냐? 난 배고파. 우리 해장하러 가자. 어, 국밥집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마침 무선 마이크 꺼냈는데 그거를 이제 어떤 덩치 큰 아저씨가 본 거죠. 이거 샤넬 거 맞죠? 문신한 아저씨가. 맞네. 샤넬 마이크 견철주 떼는 거 다 봤어요. 이거 절도인 거 알죠? 그래서 사장 엄마, 우리 마이크 찾았다. 여기 비욘세야. 얼른 와. 국밥집 이름이 비욘세 순대국밥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그 아까 샤넬 노래방 아줌마가 옵니다. 사장이 와서, 야, 이거 변상이 물어내. 마이크 하나 어딨어? 그래서 돈을 뜯기죠. 30만 원. 30만 원 뜯기고 이 사람들 도망가고 이렇게 된 거죠. 걔네 아까 술 먹고 차 몰고 가더라고. 이런 대사가 나요. 정말 리얼한데. 환불 안 받았어? 우리 속았어. 뭔 소리야? 그 개 같은 년들이 마이크 먼저 찾아놓고 우리 앞에서 쇼한 거야. 무슨 소리야? 마이크 자전거 바구니 있어. 없어. 바구니에도 길에도 어디에도. 우리 완전히 당했어. 당했다고.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돼서 그리고 또 다시 과거 회상으로 갑니다. 이 마이크 사건 이후로 또다시 완벽한 실패였다. 실패는 아무리 여러 번 반복해도 도통 익숙해질 생각을 하지 않았다. 이 문장 다음에 나오는 게 그 자이툰 부대의 마지막 임무. 벽화 제작 분대의 마지막 임무가 있던 날, 우리는 아르빌에서 가장 큰 공립학교의 담장을 칠하고 있었다. 되게 평화롭게 막 이라크 아이들에게 과자 나눠주고 이런 장면이 나와요. 쟤는 뽀또고 얘들은 고솜이랑 몽실 이렇게 이름 붙여줬어요. 왜 쟤만 가자 이름 아니야? 고음이 천장까지 올라가거든. 그래서 소찬이의 이름이.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왔다. 귀엽지? 그러게 아무 데서나 춤추고 노래하는 게 꼭 너 같네. 꾸벅꾸벅 졸고 있고 이 평소와 다름없는 나날. 근데 모래바람이 심해져서 좀 일찍 출발했죠. 그런데 갑자기 폭탄이 터져요. 급하게 지프에 타고 5분 남짓 달렸을 때 지축을 흔들 정도로 커다란 폭발음이 울렸다. 고개를 돌려보니 방금 전까지 우리가 작업하던 학교 근처에서 커다란 불꽃이 피어오르고 있어요. 연기가 나고 비명소리가 들리고 난리가 난 거죠. 모든 게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다. 막 방독면을 꼈죠. 난 그때 그 순간으로 말미암아 한 시절이, 인생에 아주 많은 것들이 순식간에 끝나버릴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 원한다면 뭐든 될 수 있다고 믿었던 시절, 세상에 꽤 많은 것들이 이미 다 정해져 있다는 사실을 몰랐던 시절, 5개의 색만으로 무슨 그림이든 그릴 수 있다고 믿었던 시절이 그렇게 끝나가고 있었다. 여긴 되게 강한 체념의 정서가 이 소설에 흐르고 있어요. 이 두 주인공은 계속 실패하거든요. 이 얘기를 좀 해봐야 되는데 왜 성공하지 못하는가?
왜 이렇게 우울한가? 자, 그래서 안전지대라고 여겼던 아르빌에서 일어난 테러에 부대에는 비상이 떨어졌다. 아이들은 괜찮을까? 몽쉘이랑 소차이랑 뽀또는 지금 어떨까? 괜찮겠지. 아직 어린애들이 죽었다는 말은 못 들었으니 괜찮아야지. 이런 거죠. 다시 볼 수 있을까 그 아이들? 나도 잘 모르겠어. 이렇게 다들 죽거나 사라지면 결국 내 인생에 남는 건 뭘까? 어쩌면 그게 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지만 그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다. 이런 정서가 흐르고 있죠. 전부터 묻고 싶었는데 뭔데? 너 나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지 않아? 당연히 할 말이 있었다. 할 말이 너무 많았고 최선을 다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얘기를 하고 싶었다. 너를 볼 때마다 자꾸만 어색해지는 내 모습을 숨기기 위해 안간힘을 다해왔다고. 넌 그저 더 철저히 자기를 속이기 위해 나를 밀어내고 있는 거잖아. 그건 너무 싸구려 퀴어 영화의 내러티브 같지 않니? 말하고 싶었다. 가장 묻고 싶은 것은 나의 존재였다. 도대체 너에게 있어서 나는 뭔데? 하지만 아무것도 말할 수도 모를 수도 없었다. 그는 이미 자기 자신을 향한 질문으로 가득 차 보였으니까. 딱딱하게 경직된 그의 어깨와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않는 뻣뻣한 목이 이미 나에게 너무 많은 것들을 알려주고 있었다. 게다가 그곳은 자이툰 부대였다. 폭탄이 터지고 사람이 죽어가는 전쟁터에서 내 감정 따위 모래 알갱이만도 못한 하찮은 것에 불과했다. 그것을 다 알고서도 한 발짝을 내딛기에는 난 아무런 용기가 없었다. 그래서 나는 왕실의 어깨를 감고 있던 손을 거두었다. 그리고 말했다. 나는 전역하고 칸 영화제에 갈 거야. 왕샤가 그게 뭐야 말하며 피식 웃었다. 세상에 없는 근사한 영화를 찍을 거거든. 이런 얘기를 하고 주둔지를 떠났죠. 그리고 벽화제작 분대원들이 마지막으로 모인 게 시의 가게 개업식 날이에요. 이게 자이툰 파스타라는 이름을 붙였죠. 여기서 서로 자이툰 파스타를 먹고 뭐 근처 모텔 방에 들어가서 밤새 술을 마십니다. 동기들하고. 그리고 돈을 지급받은 파병비 몇 천만 원 어떻게 날렸나 탕진했나 이 얘기하죠. 여기서 또 뭐 다들 자고 골아떨어지고 자고 일어나서 왕샤와 나는 또 뜨거운 밤을 보내고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왕샤의 몸을 안고 이런 얘기 나오고. 그리고 인제 다시 또 현재로 오죠. 다시 현재로 와서 너 죽은 거 아니었어?" 뭐 이렇게 말하는데 다시 또 제외를 합니다. 제외를 하고 그리고 인제 뭐 서로 이런 얘기를 하죠. "나는 맥주가 싫어. 나도 싫어해. 배만 부르고 맛도 없잖아. 술은 소주지. 네가 멀쩡한다. 우리 몰랐던 공통점이 많네." 그러게. 그리고 "근데 오늘 영화 말이야. 나도 알아 쓰레기인 거." "뭔 소리야. 난 재밌게 봤어." 이건 인제 그때 인제 유일하게 내가 찍었던 영화 그 시사회 때 왕샤가 왔기 때문에 그때 했던 대화인 거죠. 어. 어 "영화가 꼭 너 같다고 그 말하려고 했어." 도대체 어디가 나 같은데. 캐릭터들이 맨날 술이나 처먹고 섹스나 하고 그런 거 맞네. 영화 보는 내내 꼭 네가 나한테 말을 걸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면 너무 자기중심적인 생각인가? 몰라 다른 얘기해. 근데 너는 하나도 안 변했다. 얼굴도 그대로고. 너는 좀 늙었네. 절대 형이라고 부르지 않는 그 버르장머리도 여전하고 말이야. 우리는 낄낄대며 건배를 했다. 오늘 여기 온 건 사실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야. 무슨 말을? 예전부터 쭉 미안하다고 하고 싶었어. 뭐가 미안한데? 그냥 모든 게 다. 이제 와서 뭘. 그래도 언젠가는 꼭 얘기하고 싶었어. 그때 내가 안 좋은 상태였어. 나 자신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었고. 그래서 본의 아니게 너를 많이 힘들게 한 것 같아. 왕샤가 자살했다는 소문의 절반이 진실이었다고 해요. 수차례 자살 시도를 했지만 미제에 그쳤다. 어 왕샤도 쉽지 않은 삶을 살았던 거죠. "이제는 안 그래 다 변했어. 다 변한 것까진 아니겠지만 훨씬 나아졌어. 네가 꿈을 이뤄 성공한 감독이 된 것처럼." 성공은 갯불 2천만 원으로 관객 수 7 명짜리 영화를 찍었답니다. 관객의 규모가 아주 순수 예술인데 진짜 예술가는 내가 아니라 너다 너. 함께 배를 잡고 웃었다. 어 이렇게 된 거죠. 이게 인제 또 과거 회상이었고 다시 순대국밥집으로 넘어오죠. 이 현재. 지금 현재. 그리고 인제 아까 그 돈 훔쳐 달아나는 사람들 보이고 어 "왜 이래 왕샤 너 취했어. 우리 완벽해졌어. 마이크 하나 제대로 훔치지 못했어."
울지 마. 마이크가 그거 얼마 하지도 않아. 망했어. 다 뺏겼어. 마이크도 무용도 아빠까지도. 내가 사랑하는 건 모조리 다 없어져 버렸다고. 왕샤는 바닥에 주저앉아 아빠 아빠 소리를 지르며 본격적으로 울기 시작했다. 야, 똑꼬쳐, 너 35이야. 그런다고 아빠가 돌아오겠니? 아빠는 죽었겠지. 다들 죽어 없어진 거겠지. 망해버린 거겠지. 아니, 그런 건 망했다고 하는 게 아니야. 완성된 거야. 너의 아버지는 성공한 인생을 완성한 거고, 왕샤 너는 현대 무용이라는 꿈을 완성해버린 거고, 그러니까 우리의 꿈도 감정도 그 자리에서 그렇게 다 완성돼 버린 거였어. 말을 해야 하는데 눈물이 날 것 같아서 말을 이을 수가 없었다. 왕샤는 내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신나게 울어댔다. 자기의 연민이나 광기가 예술의 조건이었다면 우리는 이미 세계적인 예술가가 됐어야 했다. 우는 왕샤를 달래고 회유하고 때리기까지 해봤지만 별 소용이 없었다. 그래서 어떻게 달래야 하나 하다가 예술로 달래자. 그래서 유채영의 테크노 넘버를 틀죠. 춤을 춥니다. 신나게 춤을 춰요. 그건 도대체 뭔 춤인데 현대 무용입니다. 작품의 제목은 나는 세상에 아주 작은 점이다. 왕샤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제목이 좀 잘못됐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난 그는 마치 샴페인 잔으로 건배를 하는 것처럼 소주병을 지켜들었다. 그리고 외쳤다. 우리는 세상에 작은 점조차 되지 못했다. 그의 말이 맞았다. 우리는 세상에 아주 작은 점조차 되지 못했다. 점은커녕 그 어떤 것도 되지 못했다. 인생을 걸고 했던 일들은 모두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되어버렸다. 칸 영화제를 가기는커녕 제대로 된 키어 영화를 찍지도 못했고 현대 무용가가 되지도 못했다. 보란듯이 사랑을 하지도 못했고 내가 누구인지 어떤 감정을 느끼는조차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어영부영 나이만 처먹었다. 동성애자이면서 제대로 동성애를 하지도 못했고 그것도 모자라 이성애자들로부터 마이크 하나조차 제대로 훔치지 못했다. 이토록 철저한 실패는 영화에서도 찾아보기 힘들 정도다. 우리는 망했다. 망에 먹은 채 아무것도 되지 못했다. 우리는 웃고 떠들고 술 먹고 섹스하다 죽을 줄이나 아는 동성애자들일 뿐 그 이상에 아무것도 되지 못했고 되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애초에 아무것도 아니었고 아무것도 아니며 그러므로 영원히 아무것도 아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소설이 끝나요. 자, 이 후반부 그러니까 자유툰 부대 끝나고 후반부에 노래방 씬, 노래방 마이크 훔쳤다가 다시 사장 와가지고 돈 30만 원 물어내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 대사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완전 망해버렸다. 이거 혹시 어떻게 보시나요? 이런 전개, 마지막 결말. 어, 이거는 좀 다시 봐도 어, 이게 사실 이게 뭐 박민규도 이런 아무것도 아닌 먼지, 우주의 먼지, 나는 그냥 우주의 먼지다. 뭐 똥만 싸는 기계다. 막 이렇게 막 좀 웃기면서 혹은 심파인데 되게 그냥 뭔가 가장 이제 실패한 인생을 잘 쓰는 작가 중에 하나죠. 어, 그래서 뭐 당연히 이제 그런 외인 구단 얘기도 하고 카스테라 얘기도 하고 하는 건데요. 근데 결국에는 이게 무슨 코스모스의 뭐 우리가 작은 존재다 이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심파는 심파인데 뭔가 이게 내가 공감을 많이 하거나 아니면은 이 인물 자체의 어떤 몰입력에 빠져들어서 그래 나도 실패를 많이 했지. 맞아. 이렇게 빠져드는 심파가 아니다 보니까요. 예술 쪽이고 예술 대학교를 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예술 얘기를 하루 종일 문학 얘기를 하루 종일 했던 입장에서도 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나 예술이나 맨 마지막에 실패했다. 우리는 망했다. 작가나 어떤 감독이나 영화 감독이나 승행하지 못했고 망했다. 여기까지 분명히 200% 공감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내가 그렇게 엄청 미천하고
보잘것없고 한 점의 존재라는 것에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조금 더 뭔가 뭐였지? 아무튼 인생에 대한 어떤 좀 묵직한 얘기를 좀 더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사실 인생의 실패라는 거는 이게 엄청난 주제거든요. 연애 실패하고 이제 결혼 실패하고 이제 누가 죽고 특히나 이제 관계에서 이제 친구나 이제 누가 이제 뭐 실패해서 사업 막 실패해서 술 먹고 막 이렇게 동성애자 그런 이별 얘기도 진짜 뭐 이 자살 수차례 했을 정도로 이거 엄청난 중요하고도 엄청 무거운 주제인데요. 이 마지막에 그 영화의 점이 될 때까지 이 무겁게 다루는 주제가 저한테 흡수된 게 조금 한 반 정도? 뭐 많이 친다면 한 60-70% 정도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엄청난 삶의 시련과 고난을 이해를 해야 될까? 어, 이렇게 생각하면은 조금 더 뭔가 그 진짜 왕샤가 음독 자살을 하는 음. 혹은 이게 왕샤가 이제 나에게 정말 너는 막 뭐 심한 말을 하는 혹은 뭔가 왕차의 어떤 심정이나 나의 심정이 느껴지는 그런 게 조금 무겁게 들어갔으면은 좋지 않을까. 근데 여기서도 충분히 많이 있긴 있거든요. 음. 근데 이게 제가 편견인 건지 여기에서도 감정 표현이나 이런 거 되게 많아요. 음. 그 서사도 많고. 근데 맞아요. 유독 왜 이상하게 잘 안 느껴지는 건지 음.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또 개인 차이일 수도 있고 뭐 취향의 차이일 수도 있고요. 근데 저는 이제 좋았던 지점에서 똑같은 사건을 보고 또 좋았던 부분이 저는 이렇게 처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 게 네 되게 무거운 주제예요 진짜. 정말 인생의 실패, 뭐 사랑도 실패하고 아버지도 없어졌죠 왕샤 같은 경우에. 사라지고 이게 근데 정말 생각해 보면 되게 무거운 주제들이거든요. 근데 이 소설의 장점은 또 박상영 작가님 소설의 장점은 되게 무거울 수 있는 심각하고 진지할 수 있는 주제를 되게 가볍게 되게 발랄하게 처리해 버려요. 그래서 좋았어요. 이건 뭐 요즘의 트렌드 같기도 한데 이게 전반적으로 뭐 무거운 얘기를 무겁게 하는 걸 사람들은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너무 무게 잡고 이렇게 진지하게 가는 건 요즘 사람들이 안 좋아하는 것 같고 이렇게 무거운 주제들을 오히려 이렇게 가볍게 발랄하게 웃어 넘기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울어야 될 지점에서 물론 여기도 울지만 끝까지 읽으면서도 끝까지 분위기는 발랄해요. 가볍게. 그럼 웃음이 나와요. 서로 웃으면서 "야 우리 망했다. 망했다." 이게 되게 절망적인 막 물론 이제 울기도 하겠지만 절망적인 망함이라기보다는 유쾌하게 "야 우리 망했어." 이게 농담하는 것처럼 그냥 체념 가벼운 체념이죠. 망했어. 망했네. 망해 버렸어. 망했는데 어떡하냐. 우리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이런 느낌으로 술 주정하는 거지. 실제 술 주정하고 있죠. 술에 취해 가지고. 그런 느낌, 그런 뉘앙스가 너무 좋았어요 저는.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 게. 무거운 주제를 너무 무겁게 다루면 이건 좀 요즘의 트렌드하고 안 맞는 것 같은 느낌도 지금 제 의견일 뿐인데 무거운 것도 왜 이렇게 가볍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김어준 씨가 김어준 씨도 어떻게 보면 그 낙검수도 그렇고 정치 얘기라는 게 되게 무거울 수 있는데 그걸 되게 그분 자체가 그냥 김어준 같은 느낌의 이 소설 자체가 되게 발랄하고 뭐 유쾌해. 김어준도 항상 막 농담도 엄청 잘하잖아요. 진짜 직설적이고 근데 어떤 촌철살인이 있고 뭔가 어떤 꿰뚫어 보는 직관이 있고 딱 김어준 뭐 사람으로 치면 김어준 같은 느낌의 소설이에요. 이 소설 딱 봤을 때. 그래서 전 참 좋았고요. 박상현 작가님이 실제로도 지금 제가 이분을 알게 된 게 한겨레 신문을 제가 한동안 구독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신문에서 이분이 그 자기의 그 일상의 이야기들을 에세이를 써서 매주 에세이를 올린 적이 있어요.
그걸 통해서 이 작가님을 저는 알게 됐거든요. 소설보다 먼저 에세이를 봤죠. 근데 에세이도 딱 이런 소설보다 더 통통 튀는 느낌이랄까? 이게 상황은 되게 절망적인데 그 절망을 한없이 그냥 자기 연민에 빠져 가지고 뭐 우울해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유쾌하게 남들이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 박상현 작가님 보면 이 소설 보면서 느껴지는 그 키득키득거리는 게 있잖아요. 킬킬거리면서 웃으면서 그냥 자기 객관화를 진짜 잘하는 사람이고, 전 소설가의 덕목 중에 하나가 자기 객관화라고 생각을 해요. 혼자 연민에 빠져 가지고 막 이렇게 우울해, 사람이 우울해질 수밖에 없는데 어 어떤 사람은 우울에 빠지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자기 객관화하면서 자기를 희화화시키면서 어 자기를 개그 대상화처럼 시키면서 그냥 웃어 넘기는 거죠. 그런 모습들이 되게 슬픈데, 분명히 슬픈 장면인데 그냥 웃어 넘겨. "야 우리 망했어. 망했네. 어떡하냐." 뭐 이런 어떤 쿨함, 이런 부분이 저는 너무 좋았고, 이런 태도랄까, 삶의 태도? 어떻게 보면 체념일 수 있지만 이 망했다라는 것도, 이것도 저는 일반적인 사태라고 생각해요. 칸 영화제에서 상 받는 감독은 1 년에 1 명밖에 없고요. 칸 대상 뭐 감독상 이런 거 1 년에 뭐 1명 받는 건데, 그것도 전 세계적으로 1명 받죠. 한국인이 받을 확률은 거의 뭐 제로에 가깝겠죠. 0.002%. 근데 그러니 성공하는 사람들 실제로 그렇죠. 어느 분야든 간에. 뭐 소설가로 성공한다, 이것도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등단을 하더라도. 등단한 사람들조차도 그 안에 또 리그가 있어 가지고 서로 경쟁하고 있는 판에 힘들거든요. 현대 무용가가 돼서 성공하는 것도 힘들고. 대부분의 제가 보기에는 99%의 사람들은 내가 실패했다 생각하고 살아요, 보통은. 그러니까 이런 서술이 "야 우리는 세상에 자건 전조차 되지 못했어. 우리 망했네." 이걸 99%의 사람들이 이러고 있어요. 근데 이게 되게 보편적 정서죠. 일반적인 정서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상황 자체가. 야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내 인생도 망했는데, 저도 제 인생을 볼 때마다 망해 버린 것 같 망했어요 벌써. 39에 뭐가 되지도 못했고 편의점 하고 있어요. 근데 뭐 이게 좀 한없이 인제 저도 인제 저의 인생을 생각해 보면 '아 나 망했네.' 하루에도 수십 번씩 우울해져요. 감정 기복이 왔다 갔다 하고. '아 나 망했네. 어떡하니? 망해 버렸네.' 아마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아마. 뭐 하나 뭐 이름 나지도 못했고 성공하지도 못했고. 성공한 사람은 1% 죠. 그런 상황을, 이 소설은 어떻게 보면 이런 상황을 보면서 같이 위로받고 '우리 같이 망했구나.' 그래서 만약에 이게 또 이런 식으로 처리 안 했더라면 '이런 식으로밖에 처리할 수 없었겠다.' 마지막 이런 문장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인제 좀 정리를 하는 차원에서 해설을 잠깐 보겠습니다. 노태원 평론가님이 쓴 글인데요. 제가 별표 치는 데만 읽어 볼게요. 첫 문장이에요. "그동안 우리는 너무 조심스러웠던 게 아닐까. 소수자에 대해 말할 때 그들의 다름을 존중하면서 최대한 상처받지 않도록 언어를 고르고 골랐던 일은 당연히 그래야 하는 것이고 옳은 행위이지만, 어쩌면 그것이 짐짓 그들을 이해해 주겠다는 시혜이고 연민이고 동정일 수 있다는 것을 몰랐던 게 아닐까? 아니 사실은 분명히 알고 있었고, 우리는 계속해서 그 우월한 위치를 차지하면서 그들의 고통만을 들여다보려 했던 게 아닐까? 오로지 그들이 소수자라는 사실에만 골몰해 모든 것을 그 마이너리티와 연결시키고 다름을 강조하면서 그들의 여러 다른 모습은 보지 못했던 것이 아닐까.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박상영의 이 소설은 읽으면 예술에서 소수자를 재현하는 방식에 대해, 그 윤리적 감각에 대해 고민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지금 세계를 완전히 변혁하는 일에는 젠더 문제가 핵심이고, 그 최전선의 페미니즘과 퀴어 담론이 있으면 자명하다. 특히 최근 몇 년간 예술의 영역에서 그것들은 마치 운동처럼 퍼져나갔고, 훌륭한 성취의 대부분은 성소수자의 재현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여전히 예술의 주류는 견고하고 관습적인 젠더성에 기대고 있고, 여기에서 퀴어는 인간에 대해, 감정에 대해 함부로 말하지 않고
섬세하게 다루려 하는 그 조심성을 드러내는 효과적인 소재로만 기능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런데 이 소비적 재현을 넘어 퀴어가 하나의 장르가 되도록 거침없이 밀고 나가는 일군의 게이 소설가들이 최근 한국 문단에도 전면에 등장하기 시작했고, 말할 것도 없이 박상영은 그 선두에 서 있다. 저는 진짜 적극적으로 맞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소설이 뛰어나다고 보고 이 소설의 역할이 있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그리고 이런 말도 나와요. 아래쪽에 보면 기존의 소설이 어땠냐? 한국 소설이 어땠냐? 어설픈 유머와, 제가 아까도 얘기했죠. 어설픈 유머. 자기 소설가 혼자 웃고 있는 어설픈 유머와 자극적인 에피소드, 어떤 자극적인 센 거, 자극적인 에피소드, 멋을 잔뜩 뿌린 묘사와 문장, 이런 것, 이런 것 좀 빠지기 쉬워요. 어떤 아포리즘 같은 거, 멋을 잔뜩 뿌린 묘사와 문장. 전 다 찔리더라고, 솔직히 다 찔려요. 그리고 쿨하고 냉소적이기만 한 태도, 그리고 정치적, 윤리적 올바름에 대한 강박 등 최근 한국 소설은 여러 난점들에 봉착해 있었는데, 정말 그랬던 것 같아요. 박상영은 이 소설을 통해 정체성의 문제와 예술적, 예술가적 자의식에 관해 모처럼의 통쾌함을 선사한다. 물론 좋은 소설이 늘 그렇듯 이 통쾌하고 거침없는 이야기가 가볍게만 읽히지는 않는다. 방금 읽은 한국 소설의 최근 그 난점들, 문제점들이 박상영 소설에는 드러나 있지 않죠. 유머는 정확하고요. 유머는 너무 웃기고, 그렇게 뭐 에피소드가 자체도 그렇고 멋을 부리진 않았어요. 문장 자체가 술술 넘어가요. 진짜 멋부린 문장이 아니에요, 절대. 그리고 정치적, 윤리적 올바름에 대한 강박이라기보다 읽으면 자연스럽게 납득이 되는, 설득이 되는. 그래서 '정말 잘 썼구나.' 이런 식으로 쓴다는 게 어려운데, 하지만 그 사랑을 흔히 성적 취향이라는 말로 가름해 버리는 사람들은 바로 그 취향이야말로 모든 것이라는 사실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아까 이거 향수 얘기인데요. 취향이야말로 모든 것이다. 월드컵과 샤넬이라면 언제나 샤넬인 게이란 인간들의 일상은 고민의 여지 없이 확고한 영역이고, 그것이 곧 정체성이다. 취향이 곧 정체성이다. 그러므로 정체성은 가짜일 수가 없다. 이 소설에서 여러 번 강조하듯 진짜 퀴어들의 삶은 이성애자들을 이해시키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가진 삶의 모습이 한 가지인 것도 아니다. 퀴어의 이야기는 무언가 특별할 거라 생각하는 것은 철저히 대상화에 입각한 이성애자의 관점일 것이다. 퀴어들의 입장에서 보자면 퀴어 영화나 소설은 전혀 특별할 것 없는 그들의 일상적인 이야기일 뿐이다. 아니, 퀴어 서사는 퀴어의 일상이어야만 한다고 말하는 편이 더 정확할 것 같다. 그러나 그런 퀴어적 시선과 별개로 예술은 언제나 새롭고 특별한 이야기를 원하고 나의 괴로움이 바로 거기에 있다. 자, 뭐 이런 얘기. 그리고 거의 마지막에 보면 이 소설에서 왕샤는 대상화의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는다. 결국 소설에서 중요한 것은 어떤 인물이 소수자라는 사실이 아니라 그 인물이 얼마나 생생하게 그려졌느냐 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 문장 너무 좋았어요. 소설에서 중요한 건 어떤 인물이 소수자야, 이런 사실이 아니라 그 인물이 얼마나 생생하게 그려졌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실제 왕샤, 생생하게 그려졌거든요. 그리고 아까 뭐 잠깐 나왔던 평론가들이다. 영화 감독, 오감독. 너무 생생하다. 리얼하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은 결국, 이게 마지막 문장에 대한, 우리 아까 잠깐 얘기했었죠. 마지막, 우리 망했어. 아무것도 아니야.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이 문장에 대한 해석인데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은 결국 보편적이라는 의미와 같아 보인다. 보편적이다. 사랑 앞에 보편적이라는 수식이 적절할지는 늘 고민이지만, 적어도 예술에서는 그럴 수 있다고 주장했던 미국의 미술 비평가 아서 단토를 떠올려 보자. 그는 오늘날 예술은 다원주의적이고 그것을 정의할 수 없다는 생각이 기본적이지만, 우리는 어떤 것이 예술인지 끊임없이 그 보편성을 탐색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무엇이든 예술이 될 수 있지만 모든 것이 예술인 것은 아니다. 정도로 정리하고 넘어야 할 것이 아니라 닫힌 개념으로 예술을 끝없이 정의해 가야 한다고 믿었던 그가 미술사를 경유하여 도달한 예술의 최종 정의는 깨어있는 꿈이었다.
깨어 있다는 것과 꿈이라는 것은 우리가 늘 경험하는 아주 일반적인 현상이지만 깨어 있는 꿈은 예술의 영역에서만 발견되는 특별한 것이다. 동시에 그것은 잠들어 있는 상태에서 꾸는 꿈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 공유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보편적이다. 박사형이 결국 이 소설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그 시절의 그와 나아가 그를 좋아하는 마음조차 제대로 받아들일 수 없었던 그 시절의 나 자신과 화해하겠다는 불가능한 것을 꿈꾸는 일이라면 지나간 마음을 다시 들여다보고 또 화해에 실패하고야 마는 이 이야기는 그 자체로 보편적인 예술이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글을 맺어보자. 이제야 우리는 비로소 개의소설이라는 명명을 아무런 부담 없이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분명하게 할 수 있게 되었다고. 그리고 어떤 꿈들은 서서히 현실이 되기도 하니 퀴어의 미래는 발랄할 것이라고. 이렇게 노태운 평론가님이 쓰셨어요. 전 다 공감하고요.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고. 자, 파우스트님은 이제 최종 정리하는 맥락에서 이 소설에 별점을 몇 개를 주실 수 있는지, 그 이유는 뭔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 소설로 인해서 그전에도 뭐 레즈비언 소설을 봤지만 레즈비언에서는 그렇게 성적인 묘사나 그런 게 뭐 두드러지진 않았고 아마 뭐 장면이나 아마 감정이나 생각 같은 거에 초점이 되어 있던 걸로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말 그대로 좀 자극적이고 좀 어떻게 보면은 그 문장들이 되게 너무 이제 게이에 대한 어떤 편견이 오히려 쌓일까봐 제 주변의 레즈나 게이들은 안 그렇지만 오히려 편견이 쌓일까봐 걱정이 들긴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뭐 3.6점을 주겠습니다. 예. 저는 너무 좋게 봤기 때문에 뭐 한 4.5점 정도를 줄 수 있지 않을까. 퀴어 소설을 어떻게 써야 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교과서적인 응답이었다. 전 좋은 점들을 많이 봤고요. 자, 이 정도 하고, 이 소설이 워낙 길어서 문장을 좀 스킵하면서 읽었는데도 거의 2시간이 시간이 나오네요. 이 정도 하고 또 다음 시간에 박상현 작가님의 우럭한 점 우주의 맛, 이건 대상 수상작이죠. 이 소설도 정말 잘 썼다고 생각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또 좀 이따가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